데이터브릭스 코리아 러닝 시리즈 온라인 워크숍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워크숍 세션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공지사항 몇 가지를 드리겠습니다. 본 온라인 워크숍은 구글 크롬 브라우저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사용하고 계시는 PC의 스피커 설정을 꼭 확인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브라우저 하단에 아이콘 Q&A 창을 클릭해서 활성화해 주시면 질문을 작성해서 저희 쪽에서 답변을 실시간으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더 자세한 답변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코리아 마케팅 골뱅이 데이터브릭스.com으로 질문사항을 보내주시면 저희 데이터브릭스 팀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션 발표 종료 후에는 팝업 퀴즈 시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끝까지 저희 온라인 워크숍에 참석을 해주시고 또 오늘 다룬 내용들을 바탕으로 다시 한번 복습해보는 차원에서 퀴즈에 꼭 참여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퀴즈에 대한 답변은 Q&A 아이콘을 클릭하셔서 채팅을 통해서 저희 쪽에 정답을 보내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정답을 빠르게 맞춰주신 분들에 한하여 선착순으로 저희 쪽에서 선별하여 선물을 보내드릴 예정에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설문 참여 이벤트 또한 진행하고 있습니다. 웨비나가 종료되면 자동으로 설문창이 팝업으로 뜨게 됩니다. 그래서 더 나은 마케팅 프로그램과 또 컨텐츠 준비를 위해서 고객분들의 다양한 의견과 피드백을 데이터브릭스 팀에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많은 설문 참여 또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데이터브릭스 코리아에서 솔루션스 아키텍트로 근무하고 있는 최승돈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이 레이크하우스 워크샵, 오늘 한번 준비한 내용들 발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의 레이크하우스가 어떤 물건이고, 어떻게 하면 이 데이터브릭스의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을 활용을 해서 여러분의 데이터 여정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앞으로 한 2시간 정도에 걸쳐서 이런 아젠다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아마도 저희가 발표드렸던 레이크하우스 데이에서 간략한 소개를 드렸지만 그래도 한번 다시 데이터브릭스가 어떤 회사고 어떤 제품이 있고 어떠한 아키텍처로 구성되어 있는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리고 데이터브릭스를 실제로 써보실 수 있는 에디션이 있습니다. 뭐 트라이얼로 해가지고 실제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클라우드에 있는 직접 데이터를 붙여서 트라이얼 형태로 써보실 수 있지만 커뮤니티 에디션이라고 해서 무제한으로 해서 써보실 수 있는 간략한 에디션이 있는데요. 요걸 실제 가입을 하셔서 제가 이제 뒤에 보여드릴 델타 레이크나 데이터 엔지니어링 이런 부분에 대한 실제 실습 노트북을 통해서 한번 실제 해보실 수 있는 그런 시간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그럼 우선 데이터브릭스에 대한 소개부터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브릭스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계실 텐데요. 아파치 스파크는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아파치 스파크라고 하는 이제 빅데이터 프로세싱에 어떻게 보면 표준이 될 만큼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는 오픈소스 빅데이터 어떤 프로젝트인데요. 이 아파치 스파크를 만든 사람들이 모여서 창립한 회사가 저희 데이터브릭스입니다. 그 외에도 이제 델타 레이크, MLflow 등과 같은 다양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만들고 이거를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모든 데이터나 분석, AI 워크로드들을 한꺼번에 통합해서 쓸 수 있는 통합 클라우드 분석 플랫폼을 제공하는 사스 회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는 그 플랫폼의 이름을 레이크하우스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아마도 다른 클라우드 벤더나 여러 벤더즈에서도 이 레이크하우스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을 텐데요. 어떻게 보면 새로운 데이터 플랫폼의 패러다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그 패러다임의 이름을 제일 처음 쓰기 시작한 회사가 저희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 레이크하우스가 해결하려고 하는 문제가 어떤 건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분석 플랫폼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기존에도 이제 기업상에서 여러 가지 분석 플랫폼들이 있죠. 제일 왼쪽에 보이시는 데이터 웨어하우스 어떻게 보면 가장 오랫동안 기업 분석의 중심이 된 플랫폼이 될 거고요. 그리고 왼쪽에 있는 데이터 레이크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굉장히 배치성 작업이라든지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을 통해서 큰 데이터를 우리
인사이트를 뽑아내기 편하도록 데이터를 변화하는 과정들을 하는 플랫폼도 있고, 스트림성으로 해서 실시간으로 처리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이런 데이터들을 가지고 AI나 머신러닝 어떤 모델을 만드는 이런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런 서로 다 분리되어 있는, 사일로되어 있는 기술 스택들 때문에 아키텍처들은 점점 복잡해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이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워야 되겠죠. 클라우드 향으로 넘어가서 굉장히 단순해졌다고는 하지만, 아시다시피 클라우드 상에서도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엮어서 이것들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통합이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결국 이런 통합이 쉽지 않은 문제들 때문에 한 기업 내에서 데이터를 가지고 업무를 보시는 여러 팀들, 데이터 분석가라든지 데이터 엔지니어링 혹은 뭐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 이런 서로 다른 부서에서 서로 다른 플랫폼을 씀으로써 나오는 여러 가지 사이로들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어떤 인사이트, 새로운 모델을 만드는데 굉장히 시간이 지연되거나 어려움들이 있는 것들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결국은 이 큰 두 가지 플랫폼,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데이터 레이크 같은 우리 분석의 큰 두 개의 플랫폼이 있을 것 같은데요. 각각의 장단점이 분명히 있죠. 데이터 웨어하우스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랫동안 우리가 사용해 왔기 때문에 성능이나 관리성이나 편의성이 굉장히 좋은 반면에 어떻게 보면 비정형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그 데이터가 어느 정도 커지면은 처리하기도 힘들고 비용도 어떻게 보면 문제가 될 거고요. 그에 반해서 데이터 레이크는 어떤 특정 데이터셋, 특정 데이터 웨어하우스처럼 종속되지 않고 굉장히 개방적인 플랫폼을 쓸 수 있고, 결국은 클라우드로 넘어오게 되면서는 클라우드에 있는 굉장히 무제한적인 확장성, 이런 걸 쓸 수도 있고요. 데이터량이 많아도 데이터의 종류가 상관없이도 저비용으로 여러 가지 분석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것들이 데이터 레이크입니다. 하지만 또 데이터 레이크는 앞에 말씀드렸던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가지고 있는 성능이나 관리성, 편의성 같은 장점을 가지고 있지 못하죠. 그래서 결국은 이제 데이터 레이크 위에다가 우리가 기존에 가지고 있던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장점을 얹은다면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팀들이 한꺼번에 공유해서 쓸 수 있는 통합 플랫폼이 생길 수 있지 않을까라는 고민에서 저희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 양쪽의 장점을 합쳐서 만든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워크로드들을 모두 통합하는 하나의 플랫폼을 저희는 레이크하우스라고 부르고 있고요. 레이크하우스를 이루는 핵심 기술은 뒤에서 말씀드릴 델타 레이크라고 하는 저희 오픈소스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이 레이크하우스를 구성하게 됩니다. 여기에 대한 더 자세한 내용은 뒤에서 실제 데모와 실제 행동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브릭스 레이크 플랫폼은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보면은 밑에는 저희 사스 플랫폼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애저나 아마존 AWS, 구글 클라우드 같은 잘 알고 계시는 3사 CSP 환경에 다 저희가 동작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런 그 클라우드 위에서 고객의 데이터는 아마존 기준으로 S3, 애저 기준으로는 ADLS, 혹은 구글 클라우드 스토리지 같은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 굉장히 많이 모여 있을 거예요. 그것이 데이터 레이크라고 불리게 되겠죠. 여기에 있는 정형 데이터나 비정형 데이터, 여러 가지 데이터들을 기반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아파치 스파크, 그리고 델타 레이크, ML플로어 같은 여러 가지 이제 중간 레이어들을 둬서 플랫폼에 대한 보안이나 관리나 거버넌스 같은 것들을 저희 데이터브릭스가 다 커버를 해서 위에서 보이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팀이나 분석가, 데이터 과학자분들이 손쉽게 데이터에 대해서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단순하고 개방적이고 협업이 가능할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만들고 있습니다. 단순성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결국은 굉장히 사일로되어 있는 여러 가지 솔루션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관리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지, 보수, 관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쉬워질 수밖에 없죠. 그리고 결국은 하나의 플랫폼이기 때문에 굉장히 사용 사례들을 하나의 공용 플랫폼에서 쓸 수 있다라는 장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개방적입니다. 일반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나 혹은 클라우드의 어떤 특정 데이터 웨어하우스, 예를 들어서 오라클 DB 혹은 특정 어떤 DB, 스노플레이크나 이런 데이터베이스에 딱 종속되는 게 아니고 모든 어떤 플랫폼들이 다 오픈소스화 되어 있는 프로젝트를 기반으로 해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오픈소스, 오픈 표준 방식으로 데이터 에코시스템들을 통합을 합니다. 아파치 스파크는 어떻게 보면 이런 오픈소스
프로젝트 중에서 오픈소스 빅데이터 프로젝트 중에서 가장 유명한 어떻게 보면은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이런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여러 가지 혁신들을 이뤄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한 이런 개방성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모든 걸 다 하기보다는 각각의 여러 가지 이제 그 파트너 에코시스템들과 굉장히 궁합이 잘 맞게 통합을 하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데이터를 비주얼화하시는 부분이나 데이터를 제공하는 부분, BI나 혹은 머신러닝 여러 가지 솔루션들과도 아주 심리스하게 통합할 수 있는 개방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결국 이런 플랫폼을 기반으로 해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데이터 유관 부서들이 하나의 플랫폼에서 데이터를 통합하고 하나의 워크그룹 워플로우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만듦으로써 여러분의 데이터에 대한 어떤 인사이트를 찾아가는 과정들을 가속화할 수 있는 협업 플랫폼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이터브릭스 플랫폼을 통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10년이 안 된 굉장히 따끈따끈한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고객분들이 여러 가지 베네핏을 얻고 계십니다. 여기에서 보고 계시는 쉘이나 리제네럴이나 암로 같은 여러 가지 회사들에서 뭐 굉장히 기존보다 훨씬 더 빠른 성능 혹은 여러 가지 유연성, 협업 같은 걸 통해 가지고 그 여러 가지 그 비즈니스적인 베네핏을 얻고 있는 것을 보실 수 있고요. 저희 지사가 생기기 전에도 국내에서 여러 고객분들이 이미 데이터브릭스를 실제 프로덕션에 적용을 하셔서 다양한 용도로 활용하고 계시는 것을 지난 레이크하우스 데이에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결국 이런 AWS나 애저나 GCP 같은 클라우드에 있는 데이터들을 위해서 그 데이터들이 어떤 정형 데이터든 비정형 데이터든 여러 가지 뭐 음성이나 이미지 같은 데이터의 종류에 상관없이 데이터의 양에 상관없이 데이터에 대한 프로세싱하는 데이터 파이프라인을 만들고 그 만든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분석가들이 BI, SQL 분석하는 워크로드라든지 이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머신러닝이나 AI 모델을 만드는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제 비즈니스적으로는 어떤 고객의 이탈 행위를 방지한다든지 혹은 우리의 매출을 예측하든지 여러 가지 모델들을 만드는 이런 과정들을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 단순하고 개방적이고 협업적인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 플랫폼을 데이터브릭스의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선 앞에서 막 말씀을 드렸는데 실제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데이터브릭스의 아키텍처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리기 전에 아파치 스파크 혹시 못 들어보신 분도 계실 것 같아서요.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빅데이터 프로세싱 어떻게 보면 과거에 아파치 스파크가 나온 이유 중에 하나가 예전에 아시다시피 온프리미스에서 하둡, 맵뉴스 이런 기능들이 있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었죠. 성능에도 문제가 있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통합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힘들었는데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만들었습니다. 그걸 기반으로 해서 어떻게 보면 지금 근 10년 정도 된 지금에 와서 보면은 어떻게 보면 시장 표준 통합 분석 엔진, 빅데이터 프로세스 엔진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아마존 EMR이나 혹은 뭐 구글의 데이터 프로 같은 여러 가지 서비스들도 저 아파치 스파크를 기반으로 만들어 놓은 어떤 분석 엔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말씀드렸듯이 오픈소스 프로젝트, 빅데이터 프로젝트 중에서 굉장히 가장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빠르고 사용이 쉽고 여러 가지 용도로 쓸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 어떻게 보면 아파치 스파크가 굉장히 유명해질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앞에서 말씀드린 다용도로 쓸 수 있다는 부분일 것 같아요. 개발자분들이 내가 파이썬 개발자가 됐던, 스칼라 개발자가 됐던, SQL만 쓸 수 있던 이런 여러 가지 인터페이스들을 전부 다 이 스파크에서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 결국은 이런 추상화되어 있는 레이어를 통해서 간략하게 나는 그냥 SQL 코드만 짜면 밑에서 돌아가는 여러 가지 분산 처리나 이런 모든 어떤 처리 과정들을 추상화해서 스파크 엔진이 다 알아서 처리하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고요. 그런 용도들이 배치 프로세스뿐만 아니고 스트림성 분석이라든지 MLlib 같은 머신러닝 라이브러리 같은 것도 제공을 하고 있어서 굉장히 다용도로 팔방미인족처럼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엔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결국은 큰 데이터를 처리하기 위한 분산 프로세스로 이제 스파크 클러스터가 관리를 하게 되는데요. 제일 위에 보이는 드라이버 노드라는 걸 통해서 이 드라이버 노드들이 밑에 있는 워커 노드들을 관리를 하는 거죠.
어떤 요청을 받게 되면 이 요청들을 각각의 워커 노드에 떠 있는 익스큐터 프로세스들에 분산하게 되고, 익스큐터 프로세스들은 각각의 노드에 있는 코어 단위로 해서 실제 이 여러 큰 작업들을 태스크 단위로 나눠가지고 이 태스크들을 익스큐터의 코어들에 분산을 해가지고 아무리 큰 데이터셋도 큰 이 병렬적으로 처리해서 훨씬 더 빠르게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이런 분산 프로세싱 엔진이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처리하는 데이터브리스 아키텍처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왼쪽에 보시는 게 데이터브리스의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해서 데이터브리스가 관리하는 어떤 영역이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데이터 플레인이라는 것들이 이제 고객의 뭐 특정 클라우드 계정이 되겠죠. AWS의 특정 VPC가 됐던 뭐 이런 그런 그 애저에 있는 계정이 됐던 이런 식으로 이제 나뉘게 됩니다. 사용자는 컨트롤 플레인에 붙어서 실제 이제 뒤에서 데모를 보여드릴 텐데요. 클러스터를 띄우든지 혹은 어떤 분석하는 어떤 코딩 같은 것들을 노트북이나 여러 가지를 통해서 처리를 하시게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플레인에서 분석하는 어떤 쿼리 엔진들을 데이터 플레인에 있는 요 그림으로 보이시는 부분이 스파크 클러스터입니다. 스파크 클러스터들을 뭐 어떤 VM, 뭐 EC2 인스턴스가 됐던 이런 어떤 그 스파크 클러스터를 그 고객의 클라우드 계정 내에 띄워서 활용을 하게 되고, 고객의 데이터도 고객의 계정 내에 있는 S3, ADLS 같은 어떤 데이터 스토어에 있는 걸 그대로 활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일반적인 SaaS 솔루션 대비 보통 SaaS 솔루션들은 고객의 데이터들을 해당되는 SaaS 솔루션에 있는 어떤 영역, 그 클라우드 영역으로 다 옮겨가서 어떤 분석을 해야 되는 그런 그림에 비해서 데이터브릭스는 어떻게 보면 고객의 데이터, 고객 컴퓨팅은 그대로 고객에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보안적인 측면이나 이런 데서도 훨씬 더 단순하게 처리할 수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컨트롤 플레인에서 제공하는 기능들은 뒤에서 데모를 보여드리겠지만 여러 가지 웹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클러스터를 만들거나 주기적으로 잡을 수행을 하거나 노트북 환경을 통해 가지고 어떤 코딩하고 어떤 우리 비즈니스 프로세스를 만들어가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고 요 클러스터 매니지먼트라는 요 클러스터 매니저가 저희 컨트롤 플레인에 있어서 뒤에서 보여드릴 이제 스파크 클러스터들을 이제 고객의 계정에 만들고, 아까 보여드렸죠? 드라이버, 익스큐터 이런 노드들을 자동으로 만들고, 그 노드에는 이제 스파크의 어떤 런타임 엔진들이 다 깔려야 되겠죠. 그리고 어떤 워크로드 많이 들어왔었을 때 오토 스케일하고 스케일 인, 스케일 아웃 하는 이런 구조까지 다 이 클러스터 매니저를 통해서 관리를 하게 되고요. 일반적인 오픈소스 스파크처럼 얀이나 혹은 메소스 같은 오픈소스 클러스터 매니저를 쓰는 게 아니고 저희 자체적인 클러스터 매니저를 써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오픈소스 어떤 클러스터 매니저 대비 훨씬 더 효율적으로 리소스를 관리하고 이런 기능들을 추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앞에서 말씀드렸던 드라이버 노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앞에 드라이버 노드 하나의 노드, 저희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익스큐터 드라이버 노드 하나하나가 다 VM으로 구성이 되게 되고요. 익스큐터 노드들의 코디네이션을 담당하는 드라이버 노드가 하나 생기고, 익스큐터 노드들도 저희가 원하는 어떤 인스턴스 타입에 맞게 스파크 잡을 수행하는 이 익스큐터를 여러 대를 이제 만드시는 거를 실제 데모를 통해서 한번 보실 수 있을 겁니다. 클러스터 타입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올퍼포스 클러스터, 인터랙티브 클러스터라고도 하고요. 그리고 이 잡 클러스터, 이 두 가지가 있는데요. 올퍼포스 클러스터는 일반적으로 사용자들이 붙어서 내가 애드호크하게 어떤 분석을 한다라고 했었을 때 여러 사용자들이, 분석가들이 모여가지고 밑에 있는 데이터 세트를 가지고 어떤 분석하고 시각화 대시보드 만들고 이런 워크로드를 처리하는 클러스터고요. 잡 클러스터는 그에 비해서 내가 주기적으로 어떤 수행해야 되는 잡들, 보통 ETL 작업 같은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한 시간에 한 번,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스파크 클러스터를 띄워가지고 큰 작업을 처리하고, 그다음 처리하고 난 다음에는 실제 노드를 내려가지고 클러스터에 대한 비용들을 절감하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올퍼포스 클러스터는 항상 클러스터가 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그 클라우드에 대한 어떤 비용이라든지 저희 쪽 비용이 계속 나가게 되는데, 잡 클러스터는 떴을 때만 컴퓨팅 경험을 사용하고 그다음에 내려갔을 때는 실제 차지가 되지 않기 때문에 훨씬 더 저렴하게 어떤
워크로드를 처리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뒤에서 데모를 하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막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데이터브릭스를 한번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고. 이게 저희 데이터브릭스에 처음 접속을 하시면 앞에 컨트롤 플레인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컨트롤 플레인에서 이제 고객의 워크스페이스라는 걸 만들게 되면 접속할 수 있는 URL을 통해서 이제 이 화면이 들어가게 됩니다. 앞에서 저희는 데이터 엔지니어 혹은 데이터 분석가, 머신러닝 쓰시는 분들, 데이터 과학자 이런 여러 부서들이 쓰신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런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 데이터 엔지니어 쓰는 어떤 화면이나 머신러닝 데이터 과학자분들이 쓰시는 화면이 조금씩 다르죠. 예를 들어서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은 어떤 모델을 이제 실제 학습을 시키고 학습을 주기적으로 그 실험을 관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또 피처 스토어라고 해서 모델을 만드는 피처들을 관리하는 공간 혹은 모델들에 대해서 관리하는 이런 기능들로 해서 각각의 이제 페르소나별로 해가지고 조금씩 메뉴가 다릅니다. 우리는 요 데이터 사이언스 앤 엔지니어링 여기부터 시작을 해볼게요. 앞에서 저희는 데이터 플레인 쪽에 이제 클러스를 띄운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모든 분석은 사실은 이 분석을 한 컴퓨팅 자원이 필요하겠죠. 컴퓨트를 누르게 되면 클러스터를 만들 수 있는 메뉴가 뜨게 됩니다. 크리에이트 클러스터 한번 해볼게요. 클러스터 네임을 넣고요. 클러스터에 여러 가지 모드들이 있습니다. 뭐 스탠다드 노드, 싱글 노드는 이제 한 대만 띄워서 간략하게 혼자 쓰는 경우라가 될 거고요. 스탠다드를 띄우겠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런타임 버전이라고 선택이 되어 있는데요. 이거는 말 그대로 저희가 오픈소스 스파크에다가 더 여러 가지 기능들을 추가를 해서 오픈소스 스파크 대비 좀 더 한 몇 단계 더 빠른 버전들을 저희가 묶어가지고 런타임이라는 걸로 제공을 하고 있고요. 뭐 각각의 별로 해서 스파크 버전들이 다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또 내가 머신러닝 머신러닝 어떤 워크로드를 돌려야 된다고 했었을 때 보통 머신러닝 환경을 만드실 때 필요한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텐서플로어라든지 케라스라든지 XGBoost 같이 여러 가지 머신러닝 라이브러리들을 내가 다 깔아줘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거에 대한 관리도 해줘야 되고 이런 것들을 미리 이 패키지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머신러닝 런타임입니다. 내가 혹시 GPU 같은 거, 엔비디아 같은 어떤 GPU 자원을 활용을 해야 된다라고 했을 때 엔비디아의 쿠다 같은 라이브러리도 미리 깔려져 있는 인스턴스들이 여기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건데 포톤이라고 있어요. 포톤은 저희가 스파크가 아시다시피 그 스칼라로 짜여진 JVM 기반의 어떤 프로세싱 엔진인데요. JVM이 가지고 있는 어떤 한계들이 있죠. JVM 가비지 컬렉션 같은 것도 해야 되고 그런 여러 문제들이 있어서 주요 그 벡터라이즈 엔진을 C++ 새로 짰습니다. 그래서 기존 똑같은 스파크 코드를 돌렸었을 때 요 포톤이 이네이블 되어 있는 런타임을 활용하시게 되면 기존보다 최소 뭐 3, 4배부터 10배 이상의 성능을 낼 수 있는 굉장히 성능에 최적화되어 있는 런타임을 선택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저는 런타임을 한번 선택을 해봤고요.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요 앞에 보여줬던 드라이버 노드, 워커 노드들을 선택을 하게 됩니다. 요 밑에는 이제 일반적인, 여기 저는 애저어에서 해서 애저어에 있는 여러 가지 VM의 타입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고요. 선택한 거에 따라서 이제 오토 스케일링을 이네이블 해놓게 되면은 워크로드가 막 들어오게 되면은 요 노드의 워커 수들이 늘어나고 줄어나고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스프린트를 쓰게 되면은 뭐 좀 더 비용을 절감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크리에이트 클러스터를 하게 되면 저희가 만들어 놓은 클러스터를 제가 이제 워크샵용으로 하나 만들어 놨어요. 이 워크샵 클러스터를 활용해서 저는 여러 가지 노트북을 한번 수정을 해볼 겁니다. 이 워크스페이스에서 보시면 이제 사용자별로 해서 여러 사용자별로 해서 사용자별 폴더들이 있고 사용자 폴더로 해서 내가 이제 퍼미션 같은 걸 줄 수가 있어요. 지금 이 환경은 저만 들어와 있는 환경이라서 제 유저밖에 안 보이는데 여러 유저들이 붙어오게 되면은 사용자별로 해서 사용자에게 이 노트북에 이 폴더에 있는 노트북들을 볼 수 있거나 수정할 수 있거나 실행할 수 있게 이런 권한 같은 것도 할당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첫 번째 있는 레이크하우스 플레이 위드 데이터브릭스 노트북이라는 화면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게 데이터브릭스의 노트북 환경입니다. 노트북 혹시 다 써보셨나요? 주피터 노트북이나 제플린 같은 노트북 환경이 어떻게 보면 이제 데이터를 분석하시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하시는 분들은
상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게 되는데요. 저희도 비슷한 저희만의 노트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 하나하나 기능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저희 노트북은 멀티 랭귀지를 지원합니다. 처음에 생성을 할 때 디폴트 언어가 어떤 건지 파이썬이나 스칼라나 SQL이나 R 여러 가지 언어들을 하나의 노트북에서 선택해서 쓸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 기능들을 한번 볼게요. 지금 저는 파이썬이 기본인 노트북을 썼는데 이 파이썬 노트북에서도 파이썬 코드를 쓸 수도 있지만 스칼라 코드나 R 코드나 SQL 같은 것도 같이 섞어 쓸 수 있고요. 제가 말씀 안 드린 게 있네요. 아까 저는 클러스터를 만들고 나서 이 클러스터에다가 방금 있는 노트북을 어태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치 얘는 이제 서버리스처럼 이 노트북이 해당되는 노트북에 이 클러스터에 붙어서 이 지금 제가 수행할 어떤 코드들을 수행할 때 이 클러스터 자원을 활용을 하게 되는 거죠. 보통 노트북 쓰시는 것처럼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Shift Enter 누르시면 해당되는 요 쉘이 수행이 되게 되고요. 여기 보시면 이런 식으로 퍼센트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기 매직 커맨드라고 해서 뭐 요 마크다운 언어 혹은 지금처럼 스칼라 혹은 R 같은 언어로 섞어 쓸 수가 있어요. 이런 것뿐만 아니고 뭐 여러 가지 유틸리티 기능들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쉘도 수행할 수 있어서 제가 퍼센트 쉘 하게 되면은 드라이버 노드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어떤 언어들을 수행을 하게 되겠죠. 노트북 상에서 다른 노트북을 수행할 수도 있어요. 저는 요 경로 내에서 지금 요 플레이 위드 데이터브릭스라는 데서 인클루드 밑에 있는 다른 요 셋업이라는 노트북을 저는 여기서 수행을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세팅을 하는 거죠. 한 번씩 쭉 돌려볼게요. 여기서 저는 이 데이터브릭스 유저라는 변수 값을 받아와서 쓰는 거죠. 또한 저희가 이게 동적으로 있는 게 아니고 나는 이 노트북을 다른 사람이랑 같이 공유를 해가지고 쉐어를 해가지고 내가 어떤 분석한 작업을 보여주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변수 값들 같은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는 위젯이라는 유틸리티를 가지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는 드롭다운 위젯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dbutil이라는 어떤 API가 있어서 여기서 dbutil 위젯 API를 쓰게 되면 위에 보시는 것처럼 어떤 위젯이 나와서 이걸 변수값으로 해서 변수값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네. 또한 결국 앞에서 이제 스파크 클러스터를 만들었을 때 그 밑에는 저희가 오브젝트 스토리지, 어떤 S3라든지 ADLS라든지 그런 여기에 실제 데이터들이 있을 텐데요. 이런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접근하려면 여러 가지 세팅을 해줘야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S3 오브젝트 스토리지 접근하기 위한 접근 권한들, 크레딧 정보, 뭐 액세스 키, 시크릿 키가 됐던, 롤이 됐던 이런 것들을 설정을 해주고 실제 그 S3 오브젝트에 접근할 때도 put, get 같은 API 콜들을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다 간단하게 만들 수 있는 중간 레이어가 있습니다. DBFS라는 레이어가 있어서 저희는 요 레이어를 통해서 밑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굉장히 손쉽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요 마운트 한번 보면은 저희 데이터브릭스의 다른 S3 오브젝트 스토리지, 다른 어떤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마치 그냥 리스 같은 데서 마운트를 해가지고 저희는 요 마운트 포인트만 가지고 데이터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처음 설치하면은 데이터브릭스 데이터셋이라고 해서 샘플 데이터셋이 미리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데이터셋들을 가지고 한번 구성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이슨 압축 파일이 막 들어가 있네요. 요거 이렇게 확인하실 수가 있죠. ls 명령을 써서 확인할 수가 있고, 결국 이런 파일들을 기반으로 해서 저희는 보통 메타데이터 이 파일을 기반으로 어떤 테이블을 만들어서 그 테이블에다가 SQL 날리든지 여러 가지 작업들을 하게 될 텐데, 그런 테이블을 만드는 메타데이터 카탈로그를 만드는 과정들도 요 데이터 여기서 활용하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 한번 눌러보시면 여기 보시면 이제 하이브 메타스토어라고 해서 뒤에서 이제 데모를 보여드리면 파일을 기반으로 저희가 어떤 테이블들을 만들 텐데요. 테이블을 만드는 DB와 DB 밑에 있는 여러 가지 테이블들 정보를 이 데이터 탭에서 확인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DBFS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ls 명령어를 날렸었을 때 나오는 이런 실제 그 파일들도 이 데이터 탭에서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보통 이제 스파크에서 많이 하시는 것들이 어떤 파일을 기반으로 데이터 프레임을 만들어서 데이터 프레임을 가지고 이제 파이스파크를 활용을 해서 어떤 여러 가지 분석을 하시게 되겠죠. 똑같이 이제 저는 이제 요걸 가지고 데이터 프레임 한번 만들어 볼게요. 요 데이터베이스 데이터셋에 있는 다이아몬드 CSV라는 파일을 가지고 저는 요거를 데이터 프레임에다가 읽었습니다. 헤더 정보가 있고요. 인포 스키마 true로 해서 스키마 정보를 받아왔습니다. 받아오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일반적인 데이터 프레임 쓰는 것처럼 파이스파크 쓰는 것처럼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는 거죠. 밑에 보시면 테이블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요. 저희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시각화 라이브러리들이 있습니다. 보통 뭐 gplot이나 이런 주피터 노트북 같은 거 쓰시게 되면 외부에 있는 여러 가지 시각화 라이브러리들을 임포트 받아가지고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 당연히 저희도 그것도 되는데요. 굳이 그거 하기 귀찮다라고 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저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시각화 라이브러리들을 활용을 해서 이걸 즉각적으로 분석을 해보는 거죠. 또한 뭐 데이터 프로파일이라고 해서 간단한 EDA 작업들, 이 특정 컬럼별로 해서 데이터들이 어떻게 분포되어 있고 평균값이 뭐고 뭐 표준 편차가 얼마다 이런 정보들까지 이 데이터 프로파일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버튼 하나만으로도 간단하게 데이터에 대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파이썬을 썼었지만 저는 같은 노트북 상에서 SQL을 써서 똑같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다이아몬드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그거를 조회를 해볼 수도 있어요. 네, 굉장히 간단하게 되어 있죠. 이런 기능들이 더해서 앞에서 협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저희 데이터베이스 노트북은 여러 사용자들이 같이 이 노트북을 보고 있다면 마치 구글 문서처럼 해당되는 에디팅을 실시간적으로 볼 수 있는 어떤 이런 기능이라든지 코에디팅이라고 저희는 얘기를 합니다. 혹은 커멘트 같은 것도 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코드상에서 오른쪽에 있는 요 노트북 커멘트 기능을 보죠. 예를 들어서 다이아몬드 이걸 선택을 하게 되면 다이아몬드에 여기다가 이제 커멘트를 다는 겁니다. 이건 뭐지? 이런 식으로 달게 되면 같은 이 커멘트를 가지고 내가 협업하는 어떤 다른 사용자들이 커멘트를 달아서 어떤 작업들을 같이 협업할 수가 있겠죠. 또한 마찬가지로 뒤에서 이제 데모를 좀 보여드릴 때 리포라고 해서 Git이랑 같이 연동해서 이런 노트북이나 이런 것들을 같이 CI/CD 파이프라인에 태울 수도 있고, 또한 자체적으로도 이런 노트북에 대한 에디팅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 정보들이 예전에 내가 변경하기 전에는 어떤 식으로 코드가 바뀌었는지 이런 것들도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기능들이 미리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다음 부분을 넘어가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커버할 내용이 좀 많아서 앞에서 델타 레이크 말씀 많이 들었는데 델타 레이크가 뭐냐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델타 레이크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기존에 있는 어떤 스토리지 레이어 위에다가 데이터 레이크 하우스를 구축할 수 있게 도와주는 오픈소스 프로젝트입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죠? 네. 조금 더 나아가서 델타는 요 레이어를 쓰게 되면 에이시드 트랜잭션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제공을 한다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에이시드는 DB 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데이터에 대한 어떤 정합성을 보장하거나 이럴 때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성능이나 데이터 품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더 데이터 레이크 대비 장점이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게 뭐 HDFS나 혹은 이제 과거에는 HDFS고 이제 S3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로 가게 되면 여기는 결국 파일이잖아요. 파일을 쓰고 뜨고 이러는 것들이 굉장히 예전에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데이터 레이크에서 어떤 데이터를 넣는 것들은 굉장히 쉬웠거든요. 데이터를 계속 넣고 이런 건 쉬웠지만 데이터에 대한 수정이 사실은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보통 데이터들을 했다가 데이터가 변경되어야 되거나 데이터 딜리트가 되거나 데이터가 업데이트가 되어야 되는 이런 워크로드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전체 파티션을 다시 오버라이트 한다든지 이런 굉장히 복잡한 작업들을 거칠 수밖에 없었죠.
뒤에서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어떤 작업이 막 파일을 쓰고 있다가 중간에 잡이 페일 났었을 때 얘가 중간에 이 파일이 정상적으로 쓰였는지 안 쓰였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없기 때문에 파일 커럽트 같은 문제들도 발생을 했습니다. 결국 이런 것들을 다 손으로 수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요. 뒤에 있는 데이터 엔지니어링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굉장히 이런 실시간성으로 들어온 데이터들이랑 배치로 들어온 데이터들이 하나의 테이블에다가 여러 가지 라이트, 업데이트 이런 것들이 처리하기 힘드니까 람다라는 굉장히 복잡한 아키텍처로 데이터를 이원화하거나 이런 구조밖에 안 됐었어요. 그리고 또한 데이터의 스냅샷, 옛날 데이터를 하려고 하면은 옛날 데이터를 똑같은 복제본을 여러 스냅샷으로 보관해야 되는, 결국은 아무리 데이터 레이크가 이제 싼 오브젝트 스토리지를 쓴다고 하지만 이거를 여러 데이터를 계속 보관하는 것도 상당히 쉽진 않은, 비용이 많이 드는 작업들이었거든요. 기존에 델타라는 게 있기 전에 어떻게 보면 파케 같은 굉장히 잘 쓰고 있는 오픈소스 데이터 파일 포맷이 있었죠. 큰 문제가 있는 건 아닙니다. 사실은 파케는 여러 이제 컬럼 기반으로 해서 통계 작업이나 이런 거에 굉장히 최적화되어 있고, 대부분의 이제 스파크 워크로드 같은 것들도 파케 같은 파일을 기반으로 해서 어떤 분산 태스크 같은 거를 할 때 이 파일 포맷이 굉장히 유용한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앞에 말씀드렸듯이 파케는 데이터 어펜드만 지원한다는 거죠. 결국 그러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내가 파일들을 계속, 예를 들어서 내가 스트림성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가정을 하죠. 그럼 계속 조그만 파일들이 너무 많이 생길 거고요. 파일들이 많으면 굉장히 옛날부터 전통적으로 하드비나 이런 빅데이터 프로세스에서 유명했던 게 파일에 대한 리스팅 할 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 거죠. 그래서 이게 성능 같은 것들이 굉장히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문제도 있었고요. 데이터가 한쪽으로 몰리는 스큐 같은 문제들도 있었고, 앞에 말씀드렸던 대로 중간에 잡이 페일 났었을 때 커럽트 된 데이터 이거 처리하기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어떤 파일 포맷, 빅데이터에서 최적화된 파일 포맷을 하려면 데이터를 결국 분산 엔진, 스파크 같은 분산 엔진이 잘 읽으려면 적당히 파일들도 잘 알아서 말려가지고 비슷한 사이즈들로 조정이 돼야 되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요 커럽트 데이터가 쓰여지거나 안 쓰여지거나 이런 어토미시티가 보장이 돼야 되는, 그래야지 이제 데이터 품질 같은 것도 관리가 훨씬 더 편하겠죠. 이런 기능들이 굉장히 델타 전에는 없었던 기능들이죠. 델타를 통하게 되면 델타는 앞에서 말씀드린 에이시드 트랜잭션, 컨시스턴시를 보장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커럽트 된 데이터를 읽지 않습니다. 또한 데이터 스큐 같은 스몰 파일 프로블럼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옵티마이즈 해주는 기능들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결국 이걸 자동으로 처리해주면 옛날처럼 일일이 다 매뉴얼 작업으로 다시 말고 이런 작업 없이 자동으로 밑단에서 이런 기능들이 추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DB처럼 마치 업데이트, 딜리트 이런 것들이 됩니다. 이제 복잡한 파이프라인 구성할 필요 없이 데이터에 대한 삭제, 업데이트 이런 것들을 델타라는 레이어를 통해서 처리를 하게 되면 이런 워크들이 처리가 됩니다. 주로 이런 것들이 쓰이는 게 GDPR 같은, 어떻게 보면 법률적으로 내가 고객이 예를 들어서 내 데이터를 지워달라라고 했었을 때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티션을 다시 오버라이트하거나 이런 복잡한 작업들이 필요가 없겠죠. 혹은 DB에서 날라오는 CDC 데이터 같은 것들 처리하는 것들도 이런 업데이트, 딜리트 워크로드가 있으면은 가능하게 되는 거고요. 타임 트래블이라고 해서 저희는 뒤에서 보여드리겠지만 옛날 데이터에 대한 모든 버전 정보를 가지고 있거든요. 간단하게 스냅샷을 별도로 따로 뜰 필요 없이 해당되는 파일들을 일정 기간 보관하고 있어서 내가 어떤 데이터를 많은 작업을 하다가 실수를 하거나 다시 처리해야 되는 경우, 그것처럼 스냅샷 따로 만든 거 찾아가지고 그걸 붓는 이런 필요가 없이 굉장히 쉽게 할 수 있는 타임 트래블이라는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고 하면요. 실제 데이터는 앞에 말씀드렸던 파케 파일 포맷에 그대로 있습니다. 파케가 앞에 말씀드렸듯이 컬럼 베이스로 해가지고 굉장히 분산으로 처리할 수 있는 오픈 포맷의 어떤 데이터 파일 형식이기 때문에
저희가 말씀드린 데이터브릭스뿐만 아니고 다른 데서도 다 읽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뒤에 여기 위에서 보시면 언더바 델타 언더바 로그라고 해서 해당되는 그 실제 파켓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 그 테이블이 있는 디렉토리에 히든 디렉토리가 하나 생기게 돼요. 그리고 이 히든 디렉토리에는 뒤에서 보여드릴 하나하나의 트랜잭션에 대한 로그 정보랑 그리고 이 해당되는 파일에 대한 여러 가지 통계 정보를 가지고 있는 메타데이터를 보관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이 트랜잭션 로그를 통해 가지고 내가 어떤 데이터를 읽고 어떤 데이터를 안 읽고 뭐 이런 것들을 다 관리가 가능한 거죠. 그리고 이런 실제 트랜잭션 로그를 막 관리하다 보통 많이 나오는 질문들이 그러면 이 트랜잭션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결국은 우리도 예전에 보통 많이 쓰는 게 하이브 메타스토어 같은 거 썼을 때 문제들이 메타데이터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예를 들어서 파티션 키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점점 이거 메타데이터 관리하는 것들이 성능이 느려져 가지고 전체적인 성능 저하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델타는 결국은 이 메타데이터 자체도 이 트랜잭션 로그도 스파크에서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 뒤에서 보여드릴 이 모든 트랜잭션 제이슨 파일로 만들어진 트랜잭션들은 10개에 한 번씩 말아가지고 파켓 파일로 다시 말게 되고요. 이런 식으로 스파크 엔진을 활용을 해서 메타데이터 처리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확장성이 좋은 메타데이터 엔진이다 라고 이해해 주면 좋을 것 같아요. 뒤에 내용들은 실제 뒤에서 데모를 보면서 한 번 더 자세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말씀드린 스큐, 스몰 파이 프로블럼 이런 것들을 해결하는 옵티마이드라는 작업들도 중간중간에 돌려서 실제 어떤 앞에 말씀드린 데이터 파일에 대한 어떤 편향된 스큐 문제라든지 스몰 파이 프로블럼을 우리가 가장 빠르게 읽을 수 있는 사이즈의 파일들로 최적화하는 작업들도 있고요. 파일이 카프카 같은 데서 계속 날라오던 데이터들, 스트림성 데이터에 대해서도 데이터가 처음에 쌓일 때, 라이트가 되는 순간에 빈패킹 같은 기능을 통해서 이런 스몰 파일 프로블럼들을 해결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도 자체적으로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또한 보통 이제 스파크나 이런 엔진을 쓰시게 되면 보통 데이터를 스키핑하는, 결국 성능을 늘리기 위해서는 내가 불필요한 데이터를 안 읽어야 되잖아요. 근데 기존에는 불필요한 데이터를 걸러내는, 내가 필요한 데이터만 읽는 방식이 파티션 키에 의존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데이터 스키핑이라는 기능을 통해서 앞에 말씀드렸던 델타 로그에 있는 메타데이터 통계 정보를 활용을 해서 필요한 데이터만 읽을 수 있는, 필요한 데이터 파일들만 읽을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여러 가지 블룸 필터라든지 캐싱 기능들, 델타 캐시라고 해서 일반적으로 스파크에 쓰는 메모리 캐싱 기능뿐만 아니고 써있는 델타 테이블들이 실제 그 앞에 보여드렸던 익스큐터 노드들의 결국 이제 EC2 인스턴스 같은 게 되겠죠. 그 EC2 인스턴스에 있는 로컬 스토리지들, 뭐 요사이는 워낙 또 스토리지 좋은 게 많으니까요. NVMe SSD 같은 굉장히 빠른 스토리지에 데이터들을 캐시를 해가지고 뭐 실제 S3에서 데이터를 읽어오는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자기주 쓰이는 데이터들에서 캐싱을 써서 성능 같은 것들을 훨씬 향상을 시킬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많이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결국 이런 델타 엔진을 쓰시게 되면 앞에 말씀드렸던 데이터에 대한 어떤 품질 관리뿐만 아니고 성능 같은 것도 훨씬 더 개선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림으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밑에는 어떤 데이터 레이크, 여러분이 기존에 가지고 계시는 레이크가 있고요. 그거에 대한 중간 레이어, 스트럭처 트랜잭셔널 레이어, 델타 레이크라는 걸 둬서 뭐 이런 어떤 여러 가지 워크로드들을 처리할 수 있게 하는 것들이 델타 레이크의 장점입니다. 막 말로 말씀을 드렸으니 역시 또 이해하기 좀 쉽지 않으니 델타에 대해서 한번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미리 쉘드를 돌려놔서 요거는 이제 쭉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델타 레이크 앞에 말씀드렸듯이 어떤 기본적인 스파크를 써서 접근이 가능하고요. 여기 이 노트북에서는 테이블을 한번 만들고 다양한 DMM물들, DB처럼 DMM물들 써가지고 데이터를 수정하고 정제하는 과정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 보여드렸던 타임 트래블이라든지 여러 가지 옵티마이즈 기능들도 간단하게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세팅하는 거고요. 테이블은 DB 만드는 것처럼 그대로
create table 명령어를 쓰게 되면 됩니다. 과거에는 create table 뭐 using CSV, using JSON 이런 식으로 포맷 주고 뭐 using 델타 이런 식으로 줬었어야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데이터브릭스의 상위 런타임들을 쓰시게 되면 별도 옵션 없이 테이블을 만들면 무조건 델타 형식으로 데이터가 생성이 되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간단한 스튜던트란 테이블을 만들었고요. DB에 넣는 것처럼 저는 스튜던트의 데이터를 한번 넣어볼게요. 넣는 건 사실 뭐 비슷하죠. insert into 명령을 써서 지금 뭐 6건을 한번 넣어봤습니다. 여기까지는 사실 일반적인 어떤 뭐 다른 파일의 포맷을 써도 흔히 할 수 있는 작업들이죠. 근데 데이터에 대한 업데이트 혹은 딜리트 뭐 이런 작업들이 되는 겁니다. 사실 뭐 DB 하시던 분들은 이게 뭐지? 라고 뭐 해볼 수 있지만 데이터 레이크 예전에 써보시던 분들은 아 이런 게 되는구나 라고 보통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또한 머지문이라고 해서 업서트가 있는 거죠. 데이터가 없으면 인서트라고 기존에 어떤 데이터가 있으면 업데이트하고 이런 것들을 처리할 수 있는 머지 인투라는 머지문이 있습니다. 여기서 하는 데모는 어떤 거냐면 지금 스튜던트 데이터가 있었어요. 스튜던트 데이터가 막 들어왔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근데 백필, 나중에 늦게 도착한 데이터가 있어요. 변경을 해줘야 되는 기존 데이터에다가 변경을 하거나 더 추가를 해야 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보통 이런 것들은 뭐 CDC 로그 같은 데서 많이 볼 수 있겠죠. 데이터가 어떤 테이블이 있고 테이블 위에다가 기존에 있는 소스 데이터에서 어떤 오마르라는 요 컬럼에 대해서는 이 값으로 현재 2.5인데 15.2로 업데이트를 하고 널 값이 있으면 딜리트하고 뭐 인서트하고 업데이트하라 이런 일반적인 CDC 어떤 로그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이런 데이터를 제가 기존에 있는 스튜던트 업데이트라는 테이블 하나 만들었는데 요거를 merge into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 이런 형식으로 하나의 문장으로 이거를 하나 인서트 하나 하고 업데이트 하나 하고 딜리트 하나 하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하나의 merge into 문장으로 요 세 가지 트랜잭션을 한꺼번에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스튜던트 테이블에다가 업데이트 아까 만든 백필 테이블을 가지고 ID 값이 이제 기준 값이 되겠죠. ID가 같으면은 같고 업데이트 문이면 해당되는 로우를 업데이트하고 그리고 딜리트면 딜리트하고 인서트하면 인서트해라 라고 아주 간단하게 이런 워크들을 처리할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원래 있는 스튜던트 파일이 이제 팩필이 돼가지고 오마르가 원래 2.5였는데 15.2 이렇게 업데이트 되고 새로 들어갈 건 들어가고 지워질 건 지워지는 이런 것들을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런 기능들이 뒤에서 보여드릴 데이터 엔지니어링 할 때 굉장히 많이 쓰이시게 될 거예요. 지금은 이제 간단한 예제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냐? 내부 구조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되는 테이블 이렇게 보시게 되면 익스텐드 여기 보시면은 쭉 아마 실제 로케이션이 있습니다. DB랑 다르게 당연히 데이터 레이크는 결국 밑에는 파일들 S3 같은 오브젝트 스토리지에 있는 파일들이 있을 거고요. 요 위치에 방금 저희가 인서트하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했던 이 데이터들이 요 위치에 파일들로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 파일을 저는 아까 DB util이라는 유틸리티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유틸리티 API를 통해 가지고 해당되는 요 디렉토리에 어떤 파일들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가 장표에서 말씀드린 거랑 비슷하죠. 실제 파일들은 파켓 파일로 존재를 하고 언더바 델타 언더바 로그가 이 트랜잭션 로그를 가지고 있는 디렉토리가 생긴 걸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 로그 상에는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제가 날렸던 트랜잭션에 대한 로그들이 제이슨 파일 형태로 쭉 나와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제이슨 파일 안에 무슨 내용인지 한번 볼까요? 보시면 저는 요거 셀렉트를 써서 제이슨 파일이면 저희는 이런 식으로 패스 베이스로 해서 쿼리도 할 수 있어요. 제이슨 점 하고 해당되는 패스를 그냥 넣는 거죠. 쉽죠? 이렇게 하면.
여기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데이터가 어떤 파일이 들어갔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저희가 파켓 파일이잖아요. 파켓 파일이 각각 컬럼별로 해서 통계 정보 같은 것들을 얘가 넣게 됩니다. 맥스값, 민값, 맥스값 이런 것들이 여기 들어가게 되죠. 여기는 이제 한 건이기 때문에 이렇게 단순하게 보이는데요. 보통 하나의 파일에 여러 데이터들이 이제 들어가 있겠죠. 그리고 방금 저는 트랜지션 하나하나씩 하면서 이렇게 나온 거라서, 그리고 특이한 게 딜리트 할 때 실제 파일을 딜리트 하는 게 아니고 옛날 딜리트 하기 전 파일은 그대로 있으면서 가장 최신의 버전은 딜리트 문이 들어가 있는 데이터 파일을 이제 만드는 거죠. 혹은 뭐 해당되는 데이터 파일을 더 이상 읽지 말아라 라고 마크를 하는 겁니다. 결국은 이런 히스토리들을 지금 디스크라이브 히스토리라는 스튜던트 테이블에 대해서 한번 날려보게 되면은 방금 제가 만들었던 대로 인서트하고 업데이트하고 딜리트하고 머지했던 이런 히스토리들이 각각 버전별로 이렇게 쭉 나오게 됩니다. 내가 어떤 데이터를 뭐 날리고 지우고 뭐 업데이트했다라는 것들이 이런 버전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현재 버전이 이거였는데 내가 머지를 잘못했어요. 뭔가 빠먹었어요. 옛날로 돌아가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우리는 아주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select start from student version as of 2 예를 들어서 6 이런 식으로 날릴 수도 있겠죠. 옛날 데이터가 버전 2는 어떤 데이터가 있었냐라고 보는 거죠. 이런 형식도 됩니다. 골뱅이 버전 2 이런 식으로 해서 옛날 데이터 스냅샷 하나하나 필요 없이 임플리트하게 과거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큰 실수했네, 다시 돌아가나, 리스토어 같은 명령어도 같이 지원을 하고 있고요. 파일들이 굉장히 많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겠죠.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도 당연히 저희는 앞에서 델타 로그를 통해서 보기 때문에 모든 로그를 다 읽을 필요 없이 해당되는 파일들만 읽을 수 있게 최적화를 하고 놓고요. 근데 이런 결국 불필요한 파일들을 정리하기 위해서, 그리고 또 스몰 파일 프로그램 아까 말씀드렸죠. 이걸 어떻게 하면 최적화할 수 있을까라는 거에 대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테일 보시게 되면 현재 나와 있는 파일 수, 현재는 뭐 4개밖에 없겠죠. 근데 이게 뭐 100만 개, 1000만 개 막 이렇게 늘어날 수도 있겠죠. 옵티마이즈라는 명령어를 쓰게 되면 저희는 요 스튜던트에 있는 테이블들을 작은 파일들을 묶게 됩니다. 근데 묶을 때 Goorder라는 인덱싱 기능을 더 추가를 할 수가 있어요. 어떤 말씀이냐면 예를 들어서 제가 뭐 ID 값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필터링을 더 한다고 해보죠. 파티션 키와 별도로 해서 ID가 예를 들어서 뭐 10인 값만 보고 싶다라고 했었을 때 이 통계정보, 이 특정 ID가 예를 들어서 모든 파일들이 다 분포가 되어 있다, 다 이렇게 흐트러져 있다면은 모든 파일 다 읽어야 되겠죠. 그래야지 그 아이디 해당되는 정보들을 가져오니까. 근데 내가 주로 많이 읽는 패턴들에 대해서 해당되는 아이디 기준으로 해서 파일들을 묶어서 다시 클러스터링해서 다시 재배치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예를 들어서 아이디가 뭐 1부터 10인 거는 요 파일들에 주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11부터 20인 거는 어느 파일들에 많이 들어가 있고, 그렇게 되면 나머지 뭐 10 이상인 것은 더 이상 안 읽고, 뭐 앞에 있는 몇 개의 파일들만 읽을 수 있으니까 파일에 대한 I/O 같은 것들을 굉장히 줄일 수가 있겠죠. 이런 식으로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에서 못했던 어떤 쿼리 최적화 같은 것들을 더 추가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남은 이제 히스토리 정보들도 이것도 이제 기본적으로 일주일을 보관을 하게 되는데, 이것도 내가 더 이상 모두 영구적으로 얘를 더 보관하거나 너무 이제 스토리지 비용이 많이 들고 텐션이 많으면 많을수록 이게 더 계속 나올 테니까요. 자동으로 정리해주는 백큐이라는 기능도 있습니다. 스테이란 더 이상 딜리트해서 더 이상 안 볼 데이터라고 확인이 되면은 저희는 백큐을 통해서 과거에 더 이상 안 읽는 데이터들을 말 그대로 청소하는 그런 오퍼레이션 작업도 이 델타에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델타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기본적인 데모이긴 한데 뒤에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쪽 보면은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을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질문이 있으시면 또 Q&A에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델타 레이크 간단하게 요약을 드리면 레이크하우스 아키텍처의 핵심 컴포넌트, 결국은 앞에 보였던 데이터 레이크의 장점과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장점을 한꺼번에 묶어서 하려고 하는 이 레이크하우스라는 개념의 가장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 중요한 컴포넌트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아시다시피 뭐 아파치의 아이스버그, 뭐 후디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긴 한데 델타 레이크가 굉장히 처음부터 이런 기존의 데이터 레이크에 있는 문제점들을 파악을 해서 제일 먼저 시작한 프로젝트이기도 하고요. 굉장히 큰 고객사들, 애플이 됐든 혹은 이제 해외 여러 고객사들이 이 델타 레이크 기능을 쓰면서 여러 가지 이제 기능들도 개선이 되고 그래서 다른 프로젝트 대비 굉장히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에이시드 지원을 하고요. 뭐 데이터 일관성, 데이터 품질 보장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런 아파치 스파크로 처리하는 어떤 데이터를 처리하는데 가장 최상의 궁합을 가지는 데이터 포맷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델타 레이크를 기반으로 앞에 말씀드린 무슨 일을 하냐? 데이터 엔지니어링이 어떻게 보면 사실은 데이터 레이크에서 가장 많이 쓰는 워크로드겠죠. 굉장히 큰 데이터 셋들을 기반으로 해서 내가 이 데이터에서 리포팅을 하려면 데이터를 정제해야 되잖아요. 정제하는 과정들, 흔히 말하는 ETL, ELT 이런 작업들을 어떻게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옛날에 혹은 뭐 아주 옛날은 아니죠. 사실 예전에 보통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기반으로 해서 어떤 분석 플랫폼들이 구축되어 있는 회사들을 가보시면 이런 사실 구성들이 많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과거에 얘기하는 ETL 툴들을 통해 가지고 원본이 되는 어떤 OLTP성 DB에서 변경 사항들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받고 그걸 또 ETL 툴을 통해 가지고 각각의 필요한 어떤 마트성 데이터들, 내가 딱 필요한 목적성으로 해서 마트를 만들어서 이거를 어떤 리포팅에 쓰거나 각각 용도로 쓰는 그림들이 있었죠. 근데 이게 ETL 너무 이제 이렇게 보니까 데이터도 너무 힘들고 막 이러니까 여기서 이제 좀 생각을 바꾼 ELT라고 하자. Extract Transformation Load 아니고 순서를 바꿔서 Extract Load Transformation 하자. 그래서 큰 데서 바꿔가지고 뭐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나의 DW 내에서 다 옮기지 말고 뭐 DW 안에 이제 마트성 테이블들을 만들어가지고 서빙하자 이런 것도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그림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뭐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나온 지 40년이 됐으니 이런 그림이 한두 개가 나왔겠나요? 뭐. 근데 아시다시피 이런 데이터 웨어하우스의 한계들, 결국은 큰 데이터성 셋들,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이런 모든 데이터 이런 처리 과정들을 다 처리하려면 DW가 굉장히 커야 되겠죠. 그리고 데이터 셋도 커지고, 그리고 비정 데이터, 로그성 데이터들 사실 처리하기 좋은 플랫폼이나 솔루션은 아니겠죠. 그래서 나온 게 데이터 레이크였고요. 데이터 레이크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런 중간에 ETL 과정을 해서 DW에 넘기는 역할들도 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데이터 레이크만으로 구성하는 데 보면 근데 또 이런 구성들도 많이 나왔어요. 람다라는 아키텍처, 아파치 스톰 만든 창립자가 주장했던 아키텍처고 한때 굉장히 유행했던 아키텍처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데이터 레이크로 이제 모든 작업들을 하려고 하니 제한들이 있었죠. 실시간성 데이터들 처리랑 배치성 데이터 처리를 한꺼번에 못하는, 앞에 말씀드렸던 델타라는 레이어가 없으니까 위에서 보시는 것처럼 스트림성 처리하는 스피드 레이어를 따로 둬서 실시간성인 조회성 데이터들은 여기서 뭐 분석을 하고, 그리고 배치성으로 들어오는 배치 레이어를 별도로 만들어서 여기서는 큰 배치 작업을 돌린 다음에 이걸 한 군데에서 통합할 수 있도록 서로 양쪽의 테이블 뷰를 맞추고, 안 맞으면 이걸 또 머지하고 뭐 이런 작업들을 하는, 밸리데이션 하는 로직들을 만들어 놓고, 이런 아키텍처들을 한테 많이 이제 시장에 도입을 했었고 그렇습니다. 복잡하죠, 사실 이렇게 보면. 리프로세싱 하는 과정도 거쳐야 되고, 앞에 말씀드린 데이터가 깨졌을 때 어떡하지? 뭐 이런,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 가지 있었죠. 이런 파이프라인을 단순화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들이 많이 있었었고요. 결국은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데이터 엔지니어의 모든 꿈, 인크리멘탈한 어떤 실시간성 파이프라인 만드는 것, 이것들을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얘기하는 어떻게 보면 멀티홉 파이프라인, 저희는 메달리안 파이프라인이라고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단계별로 실제 로우 데이터가 들어와서 최종적으로 어떤 분석하는 비효율성 마트를 만드는 과정들을 저희는 브론즈, 실버, 골드라고 이렇게 레이어를 나눠서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고요. 이게 하나하나 테이블이라고 보긴 그렇고요. 뭐 단계가 꼭 3단계 된다 뭐 이런 것도 아닙니다. 결국은 어떤 저희 마인드셋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 단계, 멀티홉을 거치면서 내가 데이터를 정제해 나가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고요. 1차적으로 들어온 데이터들, 이게 카프카 같은 스트림성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 CSV 같은 어떤 뭐 파일들, 제이슨 파일들이 어떤 스토리지, 오브젝트 스토리 떨구지는 것들도 있을 수 있겠죠. 혹은 다른 어떤 DB가 됐던 다른 어떤 데이터 스토어에서 날라오는 데이터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게 1차적으로 브론즈 혹은 뭐 스테이지라고도 보통 얘기하는 영역에 1차적으로 원본 파일들이 다 적재가 되게 되고요. 그거에 대해서 이제 중간에 실버 레이어라는 거를 이제 앞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그 데이터브릭스의 스파크 엔진을 써서 이제 정제하는 과정들, 쿼리들을 만들어 나가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뭐 데이터가 이상한 데이터를 클린징하는 작업도 있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다른 테이블이랑 조인하는 과정이 있을 수도 있고요. 이런 작업들이 있을 겁니다. 당연히 하나가 아니고 여러 용도별로 해가지고 여러 개의 실버, 여러 개의 골드들이 만들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1차적으로 어느 정도 정제된 데이터에 대해서는 이제 목적별, 유스케이스별로 해서 마트성 테이블들을 만들어서 이 테이블들을 데이터 웨어하우스에 넘긴다든지 혹은 여기서 이제 어떤 실제 어그리했는 데이터를 조회해서 리포팅에 활용하는 것들이 이런 멀티홉 아키텍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렇게 넘어가면서 데이터 품질은 점점 나아지겠죠. 이상한 데이터 클린징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뭐 저희의 이제 사상은 이런 작업들이 배치성으로 돌아가는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우리가 뒤에서 말씀드린 스파크가 스트림도 처리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이런 컨티뉴스하게 데이터가 변경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인크리멘탈하게 어떤 데이터들, 변경된 데이터들만 요 단계별로 넘어갈 수 있도록 구성을 할 수 있다면은 훨씬 더 관리 비용이나 이런 파이프라인 단순화 같은 거에 기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거에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런 멀티업 아키텍처가 데이터 엔지니어링 파트에서 이제 중심 이제 그림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작업들을 돌리는 것들에 대해서도 데이터브릭스 워크플로우라는 엔진이 있어요. 주로 에어플로우나 이런 것처럼 오케스트레이션 엔진입니다. 오케스트레이션 스케줄 엔진이 저희 자체적으로 예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잡이라고 해서 특정 어떤 주기적으로 수행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이 이제 특정 태스크들을 이런 식으로 보여주시는 그림처럼 첫 번째 인제스트를 하고 난 다음에 어떤 작업들이랑 같이 조인을 하고 그 다음에 어떤 작업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멀티태스크들을 수행할 수 있는 이런 워크플로우들을 데이터브릭스에서 지원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기능을 써도 되고요. 혹은 기존의 오케스트레이션 엔진 쓰시는 에어플로우 같은 것들도 당연히 이제 활용을 하실 수 있어서 잡 API를 써서 에어플로우가 잡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든지 혹은 특정 노트북을 수행할 수 있게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네, 간단한 두 개의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지금 제가 워크플로우랑 멀티옵 파이프라인 만드는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워크플로우고요. 이제 보시면은 왼쪽 메뉴에 워크플로우라는 요 그림이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잡이라는 걸 만들게 되고요. 잡은 이제 일반적인 노트북이나 아까 하나하나의 태스크를 보여드렸는데 그 태스크 하나는 노트북으로 만들어진 어떤 로직이 될 수도 있고요. 혹은 자르 파일로 만들어 놓은 거나 파이썬 윌이나 혹은 뒤에 설명드린 델타 라이브 테이블 같은 트랜스포메이션 잡이 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작업을 제가 예를 들어서 레이크하우스에서 어떤 첫 번째 작업을 돌리고 태스크를 하나 만들었어요. 태스크를 만들었고 이 태스크 첫 번째 태스크에다가 첫 번째 태스크는 앞에 보여드렸 제가 인터랙티브 클러스터랑 잡 클러스터를 말씀드렸잖아요. 새로운 잡 클러스터 하나 띄울 겁니다.
저는 요거를 쓰면 얘는 좀 비싸고요. 항상 떠 있으니까. 이 작업을 돌릴 때만 요 클러스터를 띄워서 수행을 하고, 다 끝나고 나면 내려라 라는 거죠. 요거 작업 끝나고 나서 딴 작업도 같이 돌려야 돼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두 번째 작업을 한번 돌려볼게요. 두 번째 작업을 제가 있는 데에서 태스크 2 돌립니다. 그리고 얘는 디펜던트 걸려 있고요. 아까 잡 클러스터 띄웠으니까 이왕 띄운 김에 저는 걔를 한번 더 쓸게요. 그래서 이 클러스터는 어떤 자원을 쓸지, 큰 작업이면 좀 큰 클러스터를 만들어야 되겠죠. 혹시 잡이 페일 났었을 때 뭐 얘를 알랏을 날리게 할 수도 있고요. 크리에이트 하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대그가 그려지게 됩니다. 첫 번째 잡 끝나고 두 번째 잡 돌려라. 이 하나의 잡을 저희는 여기서 run now 할 수도 있고요. 혹은 여기서 run now 하면은 얘 수행이 되는 거고요. 혹은 얘를 스케줄링 할 수도 있어요. 다 돌리고 난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는 이런 태스크를 하나 만들어 놨고요. 태스크 한 번, 두 번 하고 난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는 다음 작업들 수행. 이런 식으로 그림을 그려놨고, 돌리고 난 것들은 저희가 자동으로 모든 히스토리들을 남기고 있어서 에러가 났었을 때는 이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면서 뭐 때문에 에러가 났다. 그리고 각각 태스크별로 시간이 얼마나 걸렸고, 전체적인 시간, 평균 시간과 수행 시간들을 이렇게 여러 번, 지금 저는 아울리하게 매 시간마다 이 잡을 수행을 하고 있는데, 얘가 언제 돌았고, 뭐 이런 내용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게 워플로우고요. 간단하죠, 얘는. 네. 멀티업 아키텍처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브론즈, 실버, 골드를 스파크의 스트럭처 스트림 이랑 같이 델타랑 연동을 해가지고 이제 멀티 홉 파이프라인 인크리멘탈하게 하는 과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팅이 됐고요. 저는 요 로딩 작업을 통해서 요 디렉토리에다가 요 제이슨 파일들을 주기적으로 한번 떨궈 볼게요. 아이고, 제가 안 지우고 그냥 했었네요. 첫 번째 파일 딱 들어갔었는데 이제 나머지 들어가 버렸네요. 네, 이 브론즈 테이블에 들어가서 보시면 브론즈 테이블을 만드는 과정을 보시면 뭐 SQL을 만들 수도 있지만 이런 식으로 저는 스파크 API를 통해서 스트럭처 스트림을 쓸 겁니다. 리드 스트림이라는 API를 써서 하는데 클라우드 파일이라고 해서 저희 오토로더라는 기능이 있거든요. 요 경로에 들어가는 파일들에 대해서 주기적으로 체크하는 게 아니고 요 오토로더가 언제까지 어느 파일까지 읽었는지 이런 걸 자동으로 읽어서 얘를 이제 저희 델타 테이블로 로딩하는 역할을 하는 API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얘는 JSON 파일이고 요 위치에다가 이제 로딩한다라고 말씀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얘는 레코드 로우 템프라는 템프 뷰를 하나 만들었어요. 얘를 쫙 한번 보시게 되면 스트림이 날라오는 거를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 노트북 상에서 실제 스트림 있는 데이터들 아까 지금 제이슨 파일들이 굉장히 많았었죠. 그것들을 쭉 읽어가는 것들이 시간성으로 나가게 되고요. 저는 마이크로 배치성으로 이제 쭉 넘어갑니다. 그래서 실제 데이터들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는 실제 데이터들을 보고 계십니다. 이 뷰에다가 저는 요것만 하면 좀 허전하니까 이 데이터에다가 이 데이터가 언제 찍혔고 언제 받았고 어느 파일, 제이슨 파일들이잖아요. 이 파일이 언제 있는지까지 데이터를 좀 인리치했어요. 인리치하고 얘를 한번 볼게요. 브론즈 템프를 한번 보게 되면 당연히 스트림이니까 얘도 아까 마찬가지겠죠. 데이터도 똑같이 로우 데이터를 한번 보게 되면 이런 식으로 로우 데이터가 나오게 되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저는 요 리시브 타임이랑 소스 파일, 얘가 어느 파일에서 읽었는지까지 요 데이터, 요 두 개 컬럼을 지금 저는 추가를 해 놓았어요. 템프 뷰를 만들었으니까 저는 델타 테이블로 다시 저장을 할게요. 인크리멘탈하게 저는 그 체크 포인트 읽은 데까지로 해서 데이터들 읽을 겁니다. 이걸 다시 수행하게 되면 옛날 데이터, 이 디렉토리에 있는 파일을 처음부터 다시 읽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읽었던 데부터까지만 이제 새로 들어온 거에 대해서만 읽게 되겠죠.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그래서 보시면 브론즈도 계속 증가를 하시는 거를, 증가가 얼마 됐는지 이제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저는 16만 건 데이터를 넣었네요. 데이터도 계속 넣을 수가 있고요. 마찬가지로 해도 더 들어가겠죠. 이제 조금 시간이 걸릴 겁니다. 좀 데이터가 먼저 들어가 있어서 아마 똑같이 나올 수 있겠네요. 지금 드린 환경상에서는 파일들이 아마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데이터가 늘어나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제가 어젯밤에 졸려보니라고 데이터를 안 지우고 그냥 다시 들어왔네요. 저는 이런 센서 데이터들, 지금 요 데이터셋에 설명 안 드렸는데요. 얘는 어떤 센서에서 나오는 하트레이트 데이터예요. 디바이스별로 하트레이트가 얼마나 나오는지 이 데이터를 가지고 환자 데이터랑 같이 조인을 하고 싶습니다. 환자 데이터는 CSV 형태, patientsinfo.csv 파일로 되어 있어서 마찬가지로 저는 얘를 읽어서, 얘는 뭐 스트림성을 읽을 필요는 없죠. 그냥 읽어서 데이터를 한번 조회를 한번 해봤습니다. PII라는 뷰로 만들어서 아까 있는 MRN, 요게 이제 조인이 되는 키가 될 거고요. 각각 환자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요걸 기반으로 해서 저는 조인을 하려고 조인하는 실버 테이블을 하나 만들어 볼게요. 만들면서 저희는 이제 센서에는 원래 타임스탬프가 막 이제 숫자값으로 막 돼 있으니까 요거를 좀 읽기 편한 포맷으로 바꾸고, 하트레이트가 0보다 작은 데이터는 감지 데이터니까 지워버릴게요. 약간 클렌징 작업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사실 일반적인 DB 쓰시는 것처럼 비슷하게 쓰시면 돼요. 저는 PII, 이제 레코딩 위드 PII라는 뷰를 만들면서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조건 값들, 이제 타임스탬프도 바꾸고 하트레이트가 0인 값만 저는 받아들일게요. 그리고 요거 사실 뭐 이렇게 두 단계로 나누긴 했는데 사실 곧장 테이블로 써도 사실 상관은 없습니다. 해당되는 요 뷰를 저는 스팀으로 해서 레코딩 인리치드라는 델타 테이블 형태로 아주 파일로 그냥 써버렸습니다. 마찬가지로 데이터들이 쭉 들어오는 것들을 모니터링 하실 수가 있겠죠. 네. 지금 실버까지 만들었고요. 실버 만든 거 가지고 저희는 결국은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요것들을 뭐 일평균 하트레이트라든지 뭐 환자별 하트레이트 이런 리포트를 뽑아야 될 거잖아요. 그 리포트를 뽑기 위한 골드성, 마트성 테이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쭉 단계별로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그 노트북을 한번 슉 훑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에 노트북 대비 조금 복잡하긴 하죠. 네. 근데 이런 복잡한 단계를 사실은 더 간단하게 만들고자 나온 게 델타 라이브 테이블이라는 ETL 서비스입니다. 얼마 전에 나온 따끈따끈한 솔루션이고요. 오늘 데모만 간단하게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뭐 향후에 또 다른 시리즈의 그 워크샵, 웨비나로 해가지고 이 델타 라이브 테이블은 별도로 한번 준비를 하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막 테이블들 정의하면서 보였지만 사실은 실제 ETL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것들은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스트림성으로 굉장히 단순하고 했지만 실제 프로덕션 가보시면 에어플로우 덱만 해도 굉장히 막 복잡하게 되어 있고요. 실제 작업들을 보시면 막 서로 연결되어 있는 것도 굉장히 많고 디펜던시를 관리하고 있는 것도 굉장히 어렵죠. 결국 우리가 하려고 하는 거는 브론즈, 실버, 골드 이런 단계들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들이지만, 그리고 그것들을 스파크나 델타 레이크, 스파크 스트림이 되거나 뭐 델타 레이크가 되겠죠. 이런 엔진을 써서 만들지만 사실 고려할 게 더 많죠. 보통 테이블의 디펜던시 관리, 아까 저는 그냥 브론즈 집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리니지 같은 거 관리 어떻게 하죠? 데일리 파티션 컴퓨터 어디까지 읽었는지 체크 포인트 같은 것들도 관리를 다 해야 되고요. 데이터 이상했을 때 아까 보여드렸던 로직을 다 하나하나 만들어서 넣어야 되는데 퀄리티 체크하고 데이터가 뭐 이상하면 버린다든지 아니면은 얘를 어떤 마크를 해가지고 얘는 나중에 체크해라 이런 식으로 품질 관리도 해야 되고, 데이터 거버넌스나 데이터 얘를 어떻게 탐색하지, 파이프라인이 어떻게 탐색하지, 백필을 어떻게 핸들하고, 데이터를 실제 프로덕션에 로드하려면 CI/CD 어떻게 태우고 버전 컨트롤 어떻게 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ETL 파이프라인을 돌리는
클러스터 자원을 어떻게 활용을 하지, 어떻게 관리를 하지, 이런 여러 가지 ETL 파이프라인을 만들 때 생각해야 되는 고려사항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거를 굉장히 단순하게 추상화해서 만들어 놓은 것들이 델타 라이브 테이블입니다. 뒤에서 데모를 보여드리겠지만 앞에 보여드렸던 테이블을 선언만 하면 테이블에 대한 디펜던시 이런 것들을 다 델타 라이브 테이블이 알아서 관리를 해주고요. 중간중간에 테이블 SQL 로직으로만으로도 어떤 데이터 중복이라든지 혹은 데이터 퀄리티한 로직들을 심어 넣을 수가 있어요. 체크포인트 아까는 저희 그 스파크 할 때 코드로 넣었는데 이제 데이터 라이브에는 그런 코드도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체크포인트들도 다 알아서 밑단에서 관리해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스트림성 워크로드를 했을 때 기존의 문제들이 오토 스케일링 아웃은 잘 되는데 스케일 인 하는 이런 워크로드 처리들이 굉장히 힘들었다고 하더라고요. 이런 별도의 알고리즘을 개발해서 오토 스케일링 기능들도 넣고 우리가 실제 돌리는 ETL 파이프라인을 돌릴 때 얼마 정도의 자원이 들어가고 어떤 인스턴스 타입 쓸까 이런 고민들도 다 할 필요 없이 이런 모든 것들을 자동화해 놓은 어떤 ETL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또 데모를 한번 슉 보여드리면요. 이런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노트북으로 하나 만들었고요. 파이썬으로 짜도 상관없습니다. 앞에 말씀드렸던 어떻게 보면 비슷한 구조인 것 같아요. 여기는 선언만 했습니다. 커스터머, 세일즈 로우 뭐 이런 실제 인크리멘탈 라이브라는 어떤 그 문장을 써서 테이블들을 만드는데요. 앞에 보여드렸던 오토로더를 써서 여기 떨어지는 CSV 파일을 받을 거고요. 얘도 또 다른 어떤 브론즈 테이블이겠네요. 로우 데이터들을 받는 데입니다. 커스터머와 세일스를 받고 그 다음에 세일스 오더 클린드라는 데에서는 제가 요 두 개 테이블, 아까 두 개의 테이블들을 조인을 했어요. 조인을 하면서 constraint라는 이제 품질 관련되어 있는 이제 키를 넣은 거죠. expectation을 넣어서 오더 넘버가 널이 아닌 값들만 받고 아니면 이거 바이올레이션이 나오면 드롭해버려라 라고 처리를 해줍니다. 이런 식으로 저희는 이제 관계가 있는 거죠. 커스터머 세일즈 오더는 얘랑 같이 조인이 되고. 근데 이걸 어떻게 그릴까? 요 노트북을 델타 라이브 테이블 저희 보시면 요 워크플로우에서 델타 라이브 테이블이라고 있거든요. 크리에이트 파이프라인을 딱 날리게 되면 자동으로 저희가 이런 걸 그려줘요. 이런 식으로 앞에 보였던 커스터머 세일즈 오더 얘가 클린드 돼서 조인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마트를 만드는 이 전체적인 데이터 트랜스포메이션 대그를 자동으로 그려주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 파란색으로 되는 거는 실제 처리한 양들 이런 것들 보여주는 겁니다. 100% 잘 쓰였고요. 퀄리티 체크 있었잖아요. 퀄리티 체크에서 보시면 여기서는 드롭된 건 없네요. 네, 이런 식으로 데이터들이 어떻게 돌았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델타 라이브 테이블들은 스트림성으로 항상 떠 있을 수도 있고 혹은 제가 스케줄링 아까 보여드렸던 워크플로우에 잡으로 해가지고 주기적으로 이 잡을 수행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1시간에 한 번씩 수행하게 되면 지난 1시간 동안 들어왔던 데이터들에 대해서만 인크리멘탈하게 처리하고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 파이프라인을 손쉽게 구성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래서 데이터 엔지니어링 간단하게 서머리를 드리면 이런 전체적인 ETL 파이프라인을 만드는 저희 메달리안 어프로치, 멀티업 어프로치라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동으로 잘 손쉽게 구성할 수 있고요. 이런 오케스트레이션 레이어 엔진, 데이터브리스 워크플로우라는 걸 통해서 스케줄 작업도 수행할 수 있고 델타 라이브 테이블이라고 하는 아주 자동화되어 있는 ETL 파이프라인 서비스가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고 넘어가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마지막 파트일 것 같은데요. 데이터브리스 SQL에 대해서 남은 한 10분 정도 데모를 보여드리고요. 그 다음에 서머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브리스 SQL은 뭐냐면 결국은 앞에 말씀드렸던 저희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여러 가지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이런 기존의 아키텍처를 좀 개선하려고 하는 노력이죠. 데이터 소스들, 원본 데이터 소스들을 1차적으로 데이터 레이크에 떨구고 나서 여기서 ETL 작업을 수행해서 마트를 만들고 그 다음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넘어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기존에 많이 있던 아키텍처였습니다.
얘는 훨씬 저가의 어떤 스토리지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여기 많이 보관해도 되고, ETL 작업들, 스파크 같은 거 쓰면 훨씬 더 큰 데이터 처리도 좋으니까. 근데 항상 데이터를 이쪽으로 넘겨서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데이터 웨어하우스가 여러 가지 뭐 인덱스나 이런 성능 개선하는 기능들도 많이 있고 그러니까 쓰기 편하다. 그리고 BI는 사람들이 많이 붙는데 스파크는 그런 거 되게 안 되지 않냐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동시성 굉장히 약했었고. 근데 이런 구조로 가져가게 되다 보면 결국 데이터는 중복돼서 들어가게 되고 데이터를 옮겨가는 시간도 있으니까 실시간성 데이터가 아닌 거죠. 뭐 비용도 중복으로 투자하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있었습니다. 결국은 그러면 데이터 레이크 1차적으로 들어와서 여기서 ETL 작업하고 난 다음에 마트를 여기서 그냥 쿼리할 수 있지 않을까? 여기서 근데 쿼리할 때 기존의 데이터 웨어하우스만큼 속도도 빠르고 굉장히 많은 사용자들이 붙어서 쓸 수 있다면은 굳이 내가 별도로 데이터 웨어하우스로 넘기고 그 다음에 이제 리프팅을 뽑아봐야 될까라는 고민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데이터베이스 SQL이라는 서비스를 만들었고요. 아키텍처는 앞에 보여드렸듯이 데이터들이 뭐 여러 가지 수집을 통해서 기본적인 아까 보여드렸던 데이터 엔지니어링 작업들을 거치게 되겠죠. 마트까지 만들고 난 테이블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SQL, 데이터 프로세싱 레이어, 그리고 데이터 컨수밍 하는 영역들을 이제 제공을 해서 손쉽게 SQL만으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혹은 기존에 있는 어떤 BI 툴도 쉽게 붙어서 활용할 수 있는 그런 전체적인 데이터 웨어하우스 워크로드를 데이터브릭스에서 활용하자라는 것들이 이 부분입니다. 구성 요소는 결국은 이런 밑단에 있는 오브젝트 스토리지, 델타 레이크 많이 말씀을 드렸죠. 그 위에다가 앞에 말씀드렸던 포톤 같은 가속화 엔진도 넣었고요. SQL 엔드포인트라고 해서 이런 BI 워크로드만을 위한 독특한 스파크 클러스터를 만들어 놨어요. 이 클러스터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기존의 스파크 대비 훨씬 더 동시성 같은 것도 좋고요. 그리고 ODBC, JDBC 드라이버들도 기존보다 훨씬 더 낫고 데이터들이 쿼리들이 많이 들어왔었을 때 이것도 큐잉하고 부하도 분산시키는 이런 아키텍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내가 어떤 파워 BI라든지 타블로 같은 솔루션들도 굉장히 손쉽게 이 SQL 엔드포인트에 붙을 수 있고요. 그리고 자체적인 SQL 에디터, 대시보드 기능들도 내재되어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실제 테스트를 해보면 앞에 말씀드렸던 BI로 일반적인 데이터 레이크를 못 썼던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동시 접속 처리가 굉장히 약했다는 부분인데요. 굉장히 개선이 많이 돼서 기존에 있는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대비 동시성적인 측면에서 거의 끌리지 않을 정도의 동시성 쿼리가 가능하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원래 스파크가 잘하던 부분들, 굉장히 큰 데이터셋에 대한 처리들도 훨씬 더 빠르게 할 수 있고 가성비적으로 봤었을 때는 특히나 뭐 예를 들어서 100테라바이트 TPCS 결과 같은 것도 보면 굉장히 데이터브릭스가 가성비적으로도 훨씬 뛰어나다. 기존의 다른 데이터 웨어하우스 대비, 클라우드 데이터 웨어하우스 대비 훨씬 뛰어난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DB 하시는 분들은 많이 아시고 계실 텐데요. TPCDS라고 항상 주로 많이 쓰고 데이터 웨어하우스에서 많이 쓰는 쿼리 패턴들에 대해서 성능 비교하는 벤치마크 테스트가 있는데요. 여기서 얼마 전에 데이터베이스 SQL이 전 세계 레코드를 갱신했다라고 광고가 나 있습니다. 말씀을 많이 들었으니 또 데모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요 데이터 엔지니어링 머신러닝 아마 다른 워크숍에서 또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SQL 여기 들어가 보시면 여기 좀 완전 다른 UI들을 보실 수가 있어요. 사실 일반 분석가 분들은 스파크가 뭐고 뭐 이런 것들은 사실 별로 관심이 없으시잖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단순하고 추상화 시켜놨습니다. 당연히 얘도 어떤 SQL 분석을 하려면 분석 엔진, 컴퓨팅 엔진이 필요할 거고요. 그걸 저희는 SQL 엔드포인트라고 부르고 있고요. 여기다 새로운 SQL 엔드포인트를 한번 만들어 볼게요. 클래스 사이즈가 앞에 보여드리는 것처럼 뭐 특정 클라우드의 인스턴스 타입 이런 걸 정하는 게 아니고요. TCS 사이즈로 정해놨습니다. 나는 큰 놈 이렇게 해놓으면 뒤에서는 드라이버 노드와 워커 노드 수십 대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는 거고요. 오토 스케일, 오토 스탑 하는 거 당연히 오랫동안 안 쓰면 그냥 내려야지 당연히 비용이 줄겠죠.
스케일링은 요 엑스라지 세트가 몇 대가 들어가냐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엑스트라 스몰이면은 워커 한 대, 두 대 뭐 이렇게 돼 있는데 요 한 세트를 내가 동시성이 많이 들어오면은 여러 개 엑스 스몰 클러스터를 띄우는 거죠. 그리고 실제 사용자는 그냥 쿼리를 날리면 내가 그 해당되는 워크로드가 어느 노드가 좀 적게 쓰냐를 내가 판단을 해서 자동으로 이제 로드 밸런싱 해주는 거죠. 그래서 동시에 돌아가는 쿼리들을 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이런 스케일링 하는 기능도 들어가 있고요. 태그를 넣거나 스팟 인스턴스를 쓰거나 이런 것들도 다 똑같이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 노드를 한번 볼게요. 예를 들어서 돌고 있는 거 한번 보면 이런 식으로 스테이터스가 나오고요. 커넥션 디테일이라고 해서 JDBC 이제 URL 정보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내가 ID 툴에서 활용을 하거나 혹은 이제 타블로나 파워 BI 이런 것들도 자동으로 연결하는 거를 커넥션 파일을 받아가지고 쉽게 기존의 BI 툴이랑 연동을 할 수도 있고요. 모니터링 같은 것들도 앞에 말씀드렸던 동시에 큐 모니터링 한다든지 이런 내용들도 같이 포함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결국 얘는 여기다 이제 SQL 같은 것들 날려야 되겠죠? SQL 날릴 때 필요한 SQL 에디터 기능을 탑재를 하고 있습니다. SQL 에디터 들어가 보시면 이런 식으로 보입니다. 왼쪽에는 앞에 저희 데이터 엔지니어링 워크스페이스 보시면 데이터 탭이 있었잖아요. 데이터 탭에서 나오는 메타데이터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데이터 엔지니어에서 막 만든 테이블들을 여기서 조회를 하시는 거죠. 탭 형태로 해가지고 쿼리들을 여기다가 날려서 쓰실 수가 있습니다. 이 쿼리들은 그대로 해당되는 유저에 저장이 돼서 나중에 재활용을 하거나 이렇게 쓰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만든 어떤 이런 식으로 이제 쿼리를 날리고 난 다음에 이거를 내가 add visualization을 하게 되면 어떤 시각화, 어떤 패널을 만들 거냐 이런 것들을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애플 버스 노트북 대비 좀 더 분석가 프렌들리 하게 되어 있는 거죠. 네. 예를 들어서 이런 거 하나 만들었다라고 그냥 가정을 해보죠. 이런 식으로 이제 차트가 되거나 파이 차트가 되거나 이런 식으로 하나하나 패널을 만들고 나서 그거를 내가 대시보드에다가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대시보드에다가 예를 들어서 뭐 볼까요? 임포트가 있나? 이런 식으로 샘플 대시보드인데요. 잘 알고 계시는 오픈소스 리레시를 저희가 몇 년 전에 인수를 해서 그 리레시가 곧장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큰 데이터셋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빠르게 조회할 수 있고 빠르게 시각화할 수 있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는 거죠. 보통 또 DBA 분들이 항상 말씀하시는 게 모니터링 하는 것들, 어드민 유저라면은 해당되는 유저에 대해서 이 SQL 엔드포인트별로 해서 내가 어떤 쿼리를 얼마만큼 돌렸고 누가 돌렸고 쿼리 돈 거에 대한 어떤 쿼리 프로파일, 쿼리 플랜 같은 것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서 성능 문제나 이런 것들 프로그램을 트래킹하기도 훨씬 쉬워졌고요. 그런 기능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들이 데이터브릭스의 데이터브릭스 SQL 기능입니다. 알락 같은 것도 만들어서 주기적으로 어떤 특정 쿼리 같은 걸 돌려서 쿼리가 몇 시간 돌았을 때 어떤 값이 들어가면 예를 들어서 담당자한테 이메일을 날리거나 혹은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작업들을 수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네, SQL 쪽 부분 서머리 할게요. 네.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데이터 레이크 상에서 BI 워크로드를 손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게 데이터브릭스 SQL이라는 제품입니다. 고성능과 동시성을 같이 가질 수 있는 쿼리 엔진을 만들어 놨고요. 스파크를 모르시는 SQL만 아시는 분들도 손쉽게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놨고, 결국 이런 걸 쓰는 이유 중에 큰 이유 중에 하나는 기존처럼 데이터 레이크, 데이터 웨어하우스 두 개의 분석 플랫폼을 가지는 게 아니고 하나의 통합 플랫폼으로 가짐으로써 TCO도 절감하고 이중 저장 구조도 이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가지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레이크하우스 온라인 워크샵
파트 2의 발표를 맡은 데이터브릭스 솔루션 아키텍트 방석훈입니다. 이번 파트 2에서는 데이터브릭스의 레이크하우스 내에서 머신러닝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AI와 ML 플랫폼을 주로 하기 위해서는 많은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정리되지 않은 사일로 형태의 데이터들이 많은 복잡함을 높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문제점으로 과다하게 많은 툴과 프레임워크들로 결국에는 어려운 지식 관리와 공유, 그 다음에 협업이 어려워지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개발한 ML 프로덕트에 대해서 운영 시스템에 적용하기 어려운 이런 과제들도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데이터브릭스에서는 델타 레이크를 통해서 고품질의 준비된 데이터셋을 활용하고, 그리고 데이터 사이언스 팀의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툴과 언어, 그 다음에 프레임워크들 이런 것들을 활용하실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표준화된 전체 머신러닝 라이프 사이클을 위해서 ML 플로우라는 오픈소스 기술을 저희 데이터브릭스에서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전체 데이터와 ML 생애 주기를 위한 개방형 통합된 시스템을 데이터브릭스에선 제공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ML 플로우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L 플로우 같은 경우에는 오픈소스 소프트웨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머신러닝 생애 주기, 라이프 사이클을 위한 오픈소스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로 머신러닝 모델의 모든 학습 단계의 이력을 추적하고 레지스트리에 등록하여 쉽게 재사용할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저희 데이터브릭스에서 약 2018년 정도에 개발을 했고, 그 다음에 현재로서는 다양한 API, CLI, Python, R, Java, REST API 같은 이런 다양한 API들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MLflow의 핵심 구성 요소입니다. 저희 데이터브릭스 관리형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MLflow 같은 경우에는 크게 MLflow의 트래킹, MLflow의 프로젝트, MLflow의 모델스, MLflow의 모델 레지스트리, MLflow의 모델 서빙, 이렇게 5가지 기능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리형 MLflow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브릭스가 개발한 MLflow를 기반으로 조금 더 엔터프라이즈의 신뢰성, 보안, 확장성을 고려한 이런 머신러닝 생애 주기를 관리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MLflow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브릭스 런타임에 기본적으로 내장되어 있는 서비스로서 즉시 사용이 가능하십니다. 그리고 오픈소스의 MLflow와 큰 차이점은 아무래도 보안, 통합, 그래서 노트북이라든지 데이터브릭스 UI와 더 연동이 되어 있는 부분, 오토ML, 그리고 피처 스토어와 같은 이런 부분들이 더 통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조금 더 빠르게 개발을 할 수 있는 확장성까지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델 추적입니다.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다 보면은 모델에 대한 어떤 파라미터들이 쓰였는지, 그리고 그 파라미터들을 활용을 해서 학습을 했을 때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노트북이라든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모델을 생성하고 난 다음에 실제 MLflow에서 파라미터, 매트릭 값, 그 다음에 결과물인 아티팩트, 메타데이터, 모델 이런 다양한 결과에 대해서 MLflow가 이 학습 과정에 필요한 모든 정보들을 저장하고 이력을 관리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모델을 추적할 때 주로 파라미터, 매트릭, 아티팩트, 소스 등을 추적을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보시는 화면과 같이 이렇게 다양한 값들을 각각 저장을 하고 언제든지 원할 때 확인하실 수 있는 이런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모델 등록입니다. 모델을 잘 학습시키고 만든 다음에는 결국에는 이 모델들이 활용이 돼야 되는데요. MLflow의 모델 레지스트리, 모델 등록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티스트들이 만든 모델을 손쉽게 ML 엔지니어 또는 디플로이먼트 엔지니어 분들께 전달을 해서 쉽게 모델을 배포를 할 수 있는 이 과정에 있어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에는 모델을 잘 만들어진 것들을 이제 서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서빙 과정에서도 모델에 대한 버저닝도 관리가 필요해야 될 것이고, 그리고 실제 프로덕션으로 가기 전에 스테이지 전환 이런 기능들이 필요할 텐데,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고 있는 MLflow에서는 이런 모델 등록이라는 영역에서
모델에 대한 버저닝, 스테이지 전환, 그 다음에 모델에 대한 서빙 이런 영역에 대해서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오픈소스 MLflow와 데이터브릭스 관리형 MLflow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오픈소스의 MLflow 또한 여러 기능들을 제공하고 있지만 아무래도 데이터브릭스 관리형 MLflow 같은 경우에는 MLflow 추적 서버 같은 기능들이 풀리 매니지가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요. 그 외에도 노트북 통합, 워크스페이스 통합, 이런 데이터브릭스의 UI적인 부분과의 통합, 그리고 조금 더 유연한 배포를 위해서 데이터브릭스가 제공하고 있는 기능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많은 기능들을 포함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아무래도 오픈소스이다 보니까 보안이나 관리 이런 영역에 있어서 MLflow가 자체적으로 하지 못한 영역이 존재하지만 데이터브릭스 관리형 MLflow 같은 경우에는 고가용성이라든지 자동 업데이트, 역할 기반의 접근 제어 같은 이런 기능들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MLflow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저희 MLflow에는 또 AutoML, 자동화된 머신러닝 모델을 학습할 수 있는 기능들도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 AutoML 같은 경우에는 트레이닝을 할 때에 UI와 API를 모두 지원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UI 또는 API를 통해서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MLflow를 통해서 모델을 실험을 하고 그리고 데이터를 탐색할 수 있는 노트북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실제 모델이 학습될 때 사용되었던 이런 테스트 노트북들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MLflow 실험을 다시 되돌아가서 보게 될 경우에는 손쉽게 모델을 레지스트리에서 배포를 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데이터 탐색 또는 노트북 기능을 통해서 실제 데이터에 대한 품질이라든지 전처리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데이터 사이언티스트 분들도 손쉽게 몇 번의 이런 많은 코드를 작성하지 않고도 바로 확인하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런 재현 가능한 테스트 노트북, 이 부분이 아마도 가장 큰 차별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런 이제 모델이 학습될 때마다 사용되었던 파라미터 값들, 그 다음에 실제 모델을 전처리를 해서 학습을 시키는 코드, 이런 것들을 역으로 저희가 제공을 드리다 보니 분석가가 예를 들어서 머신러닝에 대한 이런 전문 지식이 없더라도 오히려 이런 노트북을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노트북에 있는 일부 코드만 수정을 함으로써 새로운 모델을 여러 번 다시 생성을 시킬 수 있는 이런 밸류를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로 인해서 이제 데이터브릭스 AutoML 같은 경우에는 다른 AutoML 기능과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주로 클래시피케이션, 레그레션, 타임 시리즈, 포캐스팅과 같은 이 세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로서는 사이킨런이라든지 XGBoost 이런 라이브러리들을 통해서 여러 가지 모델들을 활용하실 수가 있는데요. 조만간 텐서플로우에 있는 모델들 또한 AutoML에서 만나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MLflow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을 추적하는 부분이라든지 모델을 나중에 평가하는 부분에 있어서 MLflow와 그 다음에 Shape이라는 이런 기능을 사용해서 좀 더 가신성 있는 그래스박스 기반의 AutoML을 사용하실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은 데이터브릭스 AutoML UI를 좀 데모를 보여드리고 실제 익스페리먼트와 모델로 가셨을 때 어떤 UI를 경험하실 수 있는지를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화면은 데이터브릭스의 워크스페이스 화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안에서 앞서 승도님께서 보여주셨던 화면들처럼 데이터브릭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 사이언스 엔지니어링, 머신러닝, SQL과 같은 이런 세 가지 다양한 메뉴들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저희는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메뉴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메뉴를 들어갔을 때에 익스페리먼트라고 하는 실험에 대한 부분을 들어가게 되면요. 여기에 Create AutoML Experiment, AutoML에 대해서 UI상에서 실험을 만드실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AutoML 실험을 실제로 만드는 UI상으로 넘어오게 되면요. 기본적으로 저희가 AutoML을 수행할 이 클러스터를 지정을 하게 되는데
이 클러스터의 경우에는 데이터브릭스 런타임 9.1 LTS 이상 그리고 ML이 붙어 있는 클러스터를 선택을 해주셔야 됩니다. 만약에 이런 조건이 부합하는 클러스터가 있으시다면 클러스터를 클릭하실 경우에 이렇게 지금 화면에 보이시는 것과 같이 이 클러스터를 실제로 확인하실 수 있고 클릭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게 되면은 이 클러스터 안에서 모델을 자동으로 학습하는 이런 로직이 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ML 문제에 대한 정의를 하게 됩니다. 저희가 이제 샘플로 보여드릴 이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와인의 퀄리티에 대해서 품질의 지표를 저희가 예측하는 이런 모델로 만들어 볼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와인의 점수를 예측을 해야 돼서 클래시피케이션 문제로 두고 저희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지고 계신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와 테이블에서 찾고 저 같은 경우에는 와인 퀄리티라는 이 데이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선택을 하게 되면은 자동으로 이 테이블에 대한 정보를 읽어오게 되고 우측에 보이시는 것 같이 실제 컬럼명이라든지 이 컬럼에 대해서 어떤 포맷으로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만약에 학습하는 데 있어서 특정한 컬럼을 사용하고 싶지 않다, 변수를 사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이렇게 제외를 해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모든 컬럼들이 다 나오게 되는데요. 이 중에서 저희가 실제로 예측하고자 하는 값, 이런 값들은 프리딕션 타겟이라는 이름으로 저희가 자동으로 몇 가지 옵션을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립니다. 이번 예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와인에 대한 품질을 저희가 평가를 할 거기 때문에 이제 퀄리티라는 컬럼을 클릭을 하고 실험의 이름을 이렇게 두도록 하겠습니다. 어드밴스 설정으로 가시게 되면은 실제 오토ML이 돌았을 때 어떤 매트릭 값을 활용을 해서 이 여러 가지 모델들에 대한 결과를 비교를 할 것인지 이런 값들을 비교를 하실 수가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트레이닝 프레임워크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사이클런과 XGBoost 이런 모델들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보시는 것과 같이 세 가지 프레임워크들이 지정이 되어 있고 만약에 사이클런만 사용하고 싶다라고 하셨을 경우에는 이렇게 제외를 해주시면은 사이클런만 이용한 모델 학습이 이루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외 타임아웃 같은 경우에는 실제 이 모델이 몇 분 정도 돌고 더 이상 돌지 않고 터미네이트 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정의해 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외에 트레이닝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에 대한 스플릿 그리고 레이블 값들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추가를 해서 여러 가지 좀 더 고급화된 설정들을 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학습된 결과를 MLflow 아티팩트로 저장을 할 때 어느 위치에다 저장을 할지 이런 값들도 지정을 해줄 수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아무런 코드 한 줄 없이 AutoML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모델을 학습을 하게 되면은 아까 처음에 지정해 놓은 클러스터 그리고 여러 가지 조건들에 의해서 AutoML이 지금은 학습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부분은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실제 돌았던 화면을 공유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면을 들어오시게 되면은 저희가 익스페리멘트라는 부분 아래에 베스트 모델에 대한 노트북과 데이터 탐색에 대한 노트북을 제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AutoML 모델을 처음에 돌렸을 때에 데이터 탐색을 했던 노트북을 들어가서 보시게 되면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데이터에 대해서 탐색점 분석을 진행을 해서 어떤 통계로 수행이 됐는지 이런 코드들을 실제로 수행을 하실 수 있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이 코드가 지금 돌지 않은 상황이지만 이 코드를 실제로 클러스터 연결해서 돌리시게 되면은 판다스 프로파일링이라는 이 기능을 통해서 여러 가지 데이터에 대한 통계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베스트 모델의 노트북을 클릭해서 보시게 되면은 처음에는 노코드 기반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지만 실제로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을 때 현재 같은 경우에는 XGBoost에 이제 학습하는 이런 노트북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정해 놓은 여러 가지 값들을 활용을 해서 데이터를 전처리하기도 하고요. 트레인 밸리데이션 테스트 셋으로 자동으로 데이터를 나누고 실제로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을 XGBoost로 활용하는 이런 코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실제로 이 코드를 다 수행을 하시게 될 경우에는 머신러닝 모델을 동일하게 돌려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여기에 나오는 이런 서치 스페이스, 여러 가지 파라미터의 값에 대한 부분들을 조정을 하시게 되면은 노코드 기반으로부터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었지만 이 코드 상에서 여러 가지 실험을 더 추가적으로 진행해 볼 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데이터브릭스의 AutoML UI에 대한 데모와 데이터브릭스 ML에 대한 실험과 모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제 마지막으로 파트 1과 파트 2에서 진행되었던 내용에 대해서 서머리를 조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데이터브릭스 레이크하우스 플랫폼이란 지금 보이는 이런 여러 사람들이 함께 사용하고 놀고 있는 이런 공원, 놀이터 정도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놀이터에서 각각 다른 사용자들이 이 놀이공원을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어떤 친구들은 축구를 할 수도 있고 어떤 친구들은 줄넘기를 할 수도 있고 미끄럼틀을 탈 수도 있고 그리고 그네를 탈 수도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저희 레이크하우스 플랫폼 차원에서 비유를 해보자면은 지금 보시는 것과 같이 다양한 데이터 엔지니어, 데이터 애널리스트, 데이터 사이언티스트와 같은 다양한 페르소나들이 이 놀이터로 와서 여러 가지 기구를 활용을 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데이터를 분석을 하거나 데이터를 처리하거나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을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결국에는 단순히 데이터만 잘 처리할 수 있는 플랫폼이 아니라 머신러닝과 AI까지 잘 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서 많은 페르소나들을 함께 어우를 수 있는 이런 가장 최적의 플랫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앞서 많이 말씀을 드렸겠지만 이런 데이터브릭스 레이크하우스 플랫폼 결국에는 단순성과 개방성, 협업 이런 부분들을 지향을 하는 플랫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레이크하우스 플랫폼 아래에 여러 가지 워크로드를 다양한 사용자들이 경험하실 수 있는 이런 플랫폼이고 이를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 데이터브릭스에서는 멀티 클라우드를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가 오픈소스를 많이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벤더에 락인이 되거나 특정한 기술에 락인이 되지 않는 이런 개방형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워크숍에서 진행했던 이런 데이터브릭스 레이크하우스에 관련된 내용들은 지금 보이시는 이런 한국어 웹사이트라든지 데이터브릭스 다큐멘테이션, 데이터브릭스 아카데미, 솔루션 악셀레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데이터브릭스를 활용하시다 어려운 부분이 있으실 경우에는 기술 지원으로서 help.databricks.com으로 연락을 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진행했던 온라인 레이크하우스 워크숍에 관련해서는 발표 자료는 지금 보이시는 이런 URL과 노트북 상에서 확인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약 2시간 동안 저희 데이터브릭스의 레이크하우스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알게 되셨을 거고 경험하게 되셨을 텐데요. 이런 데이터브릭스의 레이크하우스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데이터와 AI 워크로드를 모던화를 시킬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셨으면 좋겠고 향후에도 저희 데이터브릭스의 다른 교육을 통해서 다시 만나 뵐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세션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지막 시간으로 팝퀴즈 시간을 준비하였습니다. 총 3개의 질문이 주어집니다.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Q&A 창에 빠르게 올려주시는 분들에 한하여 추첨을 통해서 선물을 드릴 예정에 있으니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바로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땡땡을 통해 데이터브릭스 내에서 데이터 레이크와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모두 잘 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땡땡에 들어가는 정답은 무엇일까요? A. 레이크하우스, B. 시하우스, C. 리버하우스,
D. 데이터 하우스.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A. 레이크하우스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다음 중 틀린 내용은 무엇일까요? A. 유니티 카탈로그는 데이터브릭스 내에서 통합된 데이터 거버넌스를 할 수 있는 기능이다. B. 데이터브릭스 SQL은 포톤 엔진을 기본 탑재를 하고 있어 빠른 성능과 저렴한 비용이 특징이다. C. 데이터브릭스 내에서는 워크플로우 잡을 대그 형식으로 작성할 수 있어서 편리하게 관리하고 생성할 수 있다. D. ML플로우는 모델을 학습할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 3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정답은 D. ML플로우는 모델을 학습할 시에만 사용할 수 있다가 틀린 내용입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델타 레이크는 데이터브릭스에서만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다. O일까요? X일까요? 정답은 X입니다. 네, 이것으로 팝퀴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베스트 오브 데이터 AI 서밋 2023 온라인 컨퍼런스 안내를 드립니다. 9월 6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웨비나 형식으로 저희 데이터 AI 서밋에서 주요 발표 내용과 어나운스먼트를 이 리캡 행사를 통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 QR코드를 통해서 많은 분들의 등록과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